석봉은 학내 민주화를 위해 뛰어다녔다. 하지만 사회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고민하는 것보다는 늘씬하고 예쁜 부산 처녀들을 꼬드겨 하룻밤 보내는 것을 더 좋아하는 해대생들을 상대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낙담하지 않았다. 그의 노력이 원하는 결실을 맺지 못했어도 뜻하는 바를 실천한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뜻과 다른 고학년 동급생들을 설득하러 다녔을 망정 다투지는 않았고 자신의 신념을 저학년 후배들에게 강제로 주입하려 들지도 않았다. 그는 자유로운 영혼이기를 원했던 만큼 남들의 영혼도 자유롭기를 바랐다. 경구는 가끔 캠퍼스 안에서 마주친 그가 흥얼거리는 노래를 들었다. I am sailing stormy waters to be near you, to be free. 경구가 얘기를 마치고 맥주잔을 들자 송 회장이 물었다. 정 사장님은 어떤 연유로 필리핀에 들어갔나요? 그 친구 말로는 특별한 목적 없이 휴가 중에 잠시 체류했는데 필리핀의 분위기가 칠레하고 비슷해서 금세 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칠레라고요? 네, 졸업 후 배를 타고 칠레 몇 번 가봤다고 했습니다. 아프리카와 칠레 얘기를 가끔 했었지요. 그때 송 회장의 부인이 조심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그분이 필리핀 현지인 여성과 결혼한 것은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 물음에 경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칠레에서 만난 어느 소녀와 꽤 많이 닮은 아가씨를 필리핀에서 발견했던 모양입니다. 칠레 소녀라고요? 송 회장 부부의 호기심이 깊어지자 경구는 내친 김에 석봉에게서 받았던 편지의 내용도 마저 들려주었다. 경구 건강히 잘 지내지? 어제 저녁에 다카를 출항하여 지금은 프리타운을 향하는 대서양 위에서 너누룩한 비를 맞고 있어. 약 2개월간의 승선 생활을 돌이켜보건대 그렇게 짜증나거나 불쾌한 일도 없었지만 또 그렇다고 졸업하기 전에 막연히 기대하여 마지 않았던 그러한 짜릿하고 신나는 일도 없더군. 너는 어때? 졸업 후 첫 승선이라 첫 한 달 동안은 선장이 매일 내 당직 시간에 브릿지로 올라오더니 요즘에는 협수로나 입출항 시에만 나하고 함께 당직을 서곤 해. 그래서 오전 당직이든 저녁 당직이든 브릿지에서 나 혼자 일하는 시간이 늘고 있어. 며칠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 지금 내 나이 24살의 사회 초년생이 24명 선원들의 생명과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선박과 화물의 안전을 매일 8시간 동안 혼자서 책임지고 있다는 것. 해양대학 졸업생들 외에 과연 그 어느 대학 졸업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질 기회를 가질까? 너무 어깨가 무거워서인지 좁고 얕은 하천을 거슬러 올라가다 배를 산꼭대기에 얹어놓는가 하면 폭포 아래로 곤두박질하는 꿈을 꾸며 가위 눌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하지만 이런 경험은 나뿐만 아니라 젊은 해기사들 모두에게 강한 책임의식과 독립심을 심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여 뿌듯하고 마도로스로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나 자신이 무척 자랑스러워. 우리 해기사들은 세계 어디든 혼자 던져놓아도 너끈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타고 있는 이 배는 로로 컨테이너 선박이라 컨테이너는 말할 것도 없고 자동차, 트럭, 버스, 경운기 등 굴러다니는 것에서부터 코코아 열매, 돼지 사료 등에 이르기까지 아무 것이나 다 싣고 다니기 때문에 업무가 복잡해. 게다가 한 항구에서의 정박 시간이 보통 10시간이고 그 중에서 정박 당직 시간을 빼고 나면 나에게 돌아오는 자유 시간이라는 게 고작 서너 시간 정도이고 보니 익히 들어왔고 혼자 꿈꾸었던 항구의 낭만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인연이 먼 다른 세계의 이야기인 듯이 여겨졌어.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서너 시간을 활용해야만 했어. 그리하여 통하는 방법을 발견했으니 다름 아닌 조깅이었어. 시내까지 제대로 차림을 하고 나선다면 더운 날씨에 보통 불편한 게 아닐 뿐더러 웬만한 거리라도 체면과 시간을 위하여 택시를 이용해야 할 것인데다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대낮에도 노상 강도가 득실거린다는 그런 위험한 곳에서 서툰 영어에 말쑥한 차림의 조그마한 동양인은 그들의 좋은 표적이 될 것이 틀림없었거든. 그러나 조깅을 한다면 건강에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어지간히 큰 항구라도 부두에서 1시간 정도 뛰어가면 중심가에 이를 수 있으니 택시비 안 들어서 좋지. 골목길까지 달려 들어가니 그곳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구석구석 볼 수 있어 좋지. 아무 곳에서나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잠시 쉬어갈 수 있으니 좋지. 어쩌다 마주치는 예쁜 아가씨들이 밝은 인사와 함께 짜릿한 미소를 보내주니 좋지. 게다가 혹 강도와 조우한다 하더라도 아직 그런 일은 없었지만 유감스럽게도
나의 튼튼한 두 다리는 핫이라도 뺑소니 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 기 더욱 통쾌하고 신나는 일 아니더냐. 나는 이미 뉴올리언스에서부터 이 방법을 실천해 오고 있어. 그랬더니 미국의 몇 개 항구들에 대해서는 나보다 먼저 승선했던 사람들보다 더 자세히 알게 되어버렸어. 어제는 다카항에서 7시간 정박에 있었는데 나의 정박 당직 시간을 뺀 나머지 3시간의 황금 같은 시간을 활용하였더니 조그마한 도심인지라 2바퀴나 너끈히 돌아버렸어. 지금도 머릿속에는 도심 전체가 훤해. 어디에 무슨 시장, 어디에 무슨 바, 어디에 무슨 호텔, 어디에 이 나라의 대통령궁이 있는지 말이야. 내일은 프리타운 항에 입항할 것인데 항구 이름이 좋지 않아? 자유로운 마을 사람들은 가벼운 주황색 서치의 반바지 차림으로 이 편지와 우표값은 호주머니 속에 넣고 수건을 목에 걸고서 프리타운 거리를 뛰어가는 검은 대륙의 독특한 구린내를 호흡하면서 숱한 흑인 아가씨들의 시선을 모으는 작은 체구의 한국 청년을 발견할 것이야. 만약 이 비구름이 프리타운까지 뒤덮고 있어 내일도 거치지 않는다면 어느 친절하고 아리따운 흑인 아가씨가 우산을 받쳐줄지도 모르겠다. 그럼 또 연락할 때까지 안전항해를 빈다. 석봉. 안타깝게도 앞의 편지는 프리타운 항에서 보내지 못하고 배에 들어왔어. 조깅을 하다가 시내에 들러 바나나 몇 개를 사려고 흥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흑인 녀석들 여러 명이 에워싸고는 길을 비켜주지 않았고 Give me money를 외치는 거지 강도로 돌변했지 뭐냐. 그들의 포위를 뚫어야 조깅을 하든지 뺑소니를 칠 수 있는데 결국 포위망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돈을 모조리 빼앗기고 우표 사야 할 돈마저 편지만 돌려받은 후 풀려났어. 강탈을 당한 곳에서 우리 배에까지 돌아오는 길에는 조깅할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터벅터벅 걸어서 돌아왔어. 그 다음 항구인 라이베리아의 수도 멀로비아 항에서는 배에서 경비를 서는 흑인을 안내인 삼아 데리고 나갔다가 공원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 사진 촬영 금지 편말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안내인 경비는 경찰이 뭐라 씨부리니까 총알같이 도망가 버렸고 공원에서 사진 못 찍게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편말은 나무 뒤에 가려져 있어서 식별이 어려웠다고 따져도 막무가내. 아무튼 벌금을 내지 않으면 카메라를 압수하겠다고 하여 할 수 없이 비상금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오불을 내놓았어. 며칠 후 나이지리아의 수도 라고스에서는 선원들이 당했어. 나는 밤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선술집에서 술 마시기를 원하는 일본인 이양사 대신 야간 당직을 섰어. 새벽에 선원들이 툴툴거리며 돌아와서 전해주는 말에 의하면 선원들이 자주 가는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다 그 나라 화폐가 부족하여 환전을 하려는데 종업원 중 한 명이 환전해 오겠다며 달러를 들고 밖으로 나갔었다고. 그리고는 새벽에 그 술집이 문 닫는 시간까지도 돌아오지 않더라는 것이야. 술집 주인은 달러를 가져간 그 흑인은 자기 종업원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결국 선원들이 차고 있던 시계 몇 개를 모아 술값을 치르고 오는 길이라며. 그 다음날 카메룬의 두알라 항에서는 내가 또 당했어. 조깅 차림으로 나갔다가 이번에는 시장에서 지체하지도 않았는데 대여섯 명의 흑인들이 몽둥이까지 들고 쫓아오는 게 아니냐. 부두 쪽 방향으로 죽으라고 달렸지만 그만 길을 잘못 들어 막다른 골목에서 붙잡혀 버렸어. 푸들거리는 내 허벅지 살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번에는 비상금 5불과 함께 수건, 옷, 양말, 운동화까지 몽땅 빼앗기면서 덤으로 몇 대 얻어맞았어. 도망가는 나를 뒤쫓느라 힘을 쏟았다는 이유였겠지. 다행히 팬티는 남겨주었고 가벼운 주먹질 뿐이었을 뿐 몽둥이로는 때리지 않아서 내 몸에 큰 상처는 없으니 걱정 안 해도 돼. 부두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었고 맨발의 팬티 차림으로 배에까지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많지 않아 창피는 좀 덜했지만 따가운 태양을 알몸으로 받으니 따가워 혼이 났어. 하지만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더라.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난하게 사는 흑인들, 여북해야 강도짓이라도 하며 살아가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 칼과 몽둥이를 든 10여 명의 흑인 떼강도들을 만나 싸우다 중과부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 꼴로 살아서 돌아오게 되었다고 얘기했지만 그대로 믿어주는 선원들은 아무도 없는 듯 했고 그들은 항상 나홀로 상륙하는 3등 항에서의 무모함과 무용담을 자기들 입맛대로 각색하여 한동안 떠들어 대더군. 초짜배기 선원의 어설픈 픽션은 경험 많은 선원들의 상상력에 한참이나 못 미치더라. 아프리카, 가난하니까 천하고 하찮아져 버린 것일까? 천하고 하찮으니까 가난해져 버린 것일까?
지구촌은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의 싸움터, 처절한 투쟁의 현장이다. 나누어 갖기를 바라는 적게 가진 자의 아우성들, 독유하고자 길을 쓰는 많이 가진 자의 아우성들이 모여 벌이는 한판 승부다. 가진 것이 적은 자는 야만의 X자 표시를 한 공갈, 사기, 협박, 약탈, 살인의 무기를 들고, 많이 가진 자는 정의, 질서, 법률의 O자 무기를 움켜쥐고 지구촌 곳곳에서 맞붙는다. 그래서 지구촌은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의 끝없는 싸움의 현장이다. 반가운 마음에 경구는 즉시 답장을 했다. 앞으로 위험하다 싶은 항구에 나갈 때에는 호신용으로 작은 돌멩이 몇 개라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라고 일렀다. 그리고 석봉과 달리 모든 선원들이 한국인들이었고 상급 선원들도 모두 대학 선배들이었던 경구는 그가 겪었던 외국 항구에서의 자잘한 에피소드들을 편지에 적었다. 1년 뒤 경구가 휴가를 받아 집에서 쉬고 있는데 석봉으로부터 또 한 통의 편지가 왔다. 그 봉투에는 일본 삿포로 우체국의 소인이 찍혀 있었다. 버시어, 그동안 어찌 지냈어? 마도로스로서의 생활이 벌써 2년 가까이 되었다. 너도 이미 2등 항해사로 진급했겠지? 3등 항해사 시절에는 2등 항해사를 도우면서 그의 직무를 미리 배우고 익혀두었더니 아주 수월하더군. 요즘에는 1등 항해사를 돕고 있어. 지금처럼 구름이 잔뜩 낀 새벽 당직 시간에는 달과 별들이 모두 숨어버려 브릿지 밖으로 나가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까지가 바다이고 어디서부터가 하늘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된다. 천 해가 뒤섞인 밤바다를 내가 탄 프린세스호가 묵묵히 항진하는데 문득 너와 동기들의 얼굴이 떠오르대. 다들 안전하게 항해하고 있는지. 우리는 열흘 동안 칠레의 산비센테 항에서 원목을 싣고 이틀 전에 출항하여 지금은 일본의 삿포로 항으로 항해 중이야. 산비센테 항은 이번이 두 번째였는데 일본에서 칠레까지의 항해가 거의 한 달 걸리니 일본으로 가는 중에는 일본어 공부, 칠레로 가는 중에는 스페인어 공부를 하고 있어.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칠레 사람들도 영어로는 거의 대화가 안 되더군. 칠레에서는 친구들을 몇 명 사귀었어. 우리 배의 경비를 서는 20살 청년 2명인데 어찌나 순박하던지. 지난 항차 때 선내 체육실에서 선장과 탁구를 치는 것을 구경하더니 자기들도 한번 쳐보고 싶다고 하기에 너희들이 탁구를 알아? 우쭐대며 탁구라는 것은 말이야 채를 이렇게 잡고 하면서 내가 기초부터 가르쳐주마 했지. 그런데 이 녀석들 라켓을 오른손 왼손 자유자재로 바꿔가며 어찌나 잘 치던지 원. 그 놀랍고 황당했던 기분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겠다. 그날부터 매일 짬을 내어 그들에게서 탁구의 요령을 배웠어. 그들의 이름은 브라이언과 필립이고 둘은 서로 사촌지간. 우리는 금세 친해져서 그 녀석들 당직이 끝나고 나자 함께 그들이 사는 집에 놀러 갔어. 술 좋아하는 3등 항해사가 나하고 당직을 바꾸자 해서 나는 정박 중에는 항상 야간 당직을 섰는데 브라이언과 필립의 야간 근무가 끝난 후 아침부터 서둘러 그들이 사는 동네에 놀러 갔어. 그들의 집에 놀러 갔던 첫날은 마침 일요일이었어. 입항 후 이틀 동안 눈여겨보았던 산비센테 항구와 부두 노동자들의 행색이 우리보다 훨씬 가난해 보여서 빈손으로 가기가 뭐하여 라면 몇 봉지하고 과자 몇 봉지를 사들고 갔지. 프린세스호가 정박에 있는 부두에서 도보로 30분 정도의 거리였으니 심리쯤 되려나? 그들이 사는 작고 초라한 동네 초입에 들어서자 따가운 태양 아래의 맨 땅에서 공차기 하며 뛰노는 애들과 집 앞에 나와 한담하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보이더군. 오랜만에 정겨운 인간들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어. 참, 산비센테 항은 남이 36도 근처니까 적도를 기준으로 한국의 대전과 반대편에 있다고 보면 되고 그곳의 12월은 한여름이었어. 나 같은 동양인이 신기했던지 아니면 낯설었던지 브라이언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동네 조무래기들과 어른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어. 하나같이 다정다감한 눈빛. 필립의 집은 브라이언의 집하고 바로 붙어있는 이웃이더군. 초라한 단층 집인데 함석판 지붕에서 달구어져 내리쏟는 복사열을 환기시키려고 그랬는지 천장은 없었지만 지붕이 꽤 높더라. 큼직한 문과 창문들은 죄다 열어놓았고 나무 판자로 이은 벽도 곳곳이 틈과 구멍이 많아 조그마한 거실은 내가 애초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덥지 않았어.
그런데 그 집 거실에 낡은 다트 보드가 보이더군. 물어보니 식구들이나 이웃끼리 자주 다트 게임을 한다나. 그래서 한 수 가르쳐 달라고 청했어. 탁구를 그렇게 잘하는 녀석들이 다트 실력도 수준급이었고 나에게 던지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 가장 중간에 있는 작은 원을 더블불이라고 부르더라. 내가 3개의 다트를 던져 3개 모두 더블불에 맞추자 탄성을 지르면서 더 던져보라 야단이지 뭐냐. 처음 던져보는 다트인데 재미있더군. 몇 번 더 던지다가 더블불만 맞추면 자꾸 던지라 할까봐 몇 번은 엉뚱한 곳에 던지고 나서 그만두었어. 그 집 식구들 모두 정말이지 친절하고 순박하더라. 브라이언의 식구들과 인사한 후 간단하게 점심 먹고 나니까 그들의 주식은 쌀이 아니라 큼직하고 텁텁한 빵이야. 필립이 자기네 식구들과 함께 브라이언 집으로 놀러왔어. 기타를 하나 들고. 브라이언네 집에도 기타가 2개나 있더군. 두 집 식구들 다 모으니 10명은 넘어 보이는데 그 중에 한 소녀의 몸가짐이 무척 조심스럽고 얌전해서 나의 관심을 끌었어. 얼굴과 몸매도 참으로 고왔고 그녀는 나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수줍어하며 양볼이 희미한 홍조로 물들곤 했는데 내 얼굴도 달아오를까봐 걱정되어 무척이나 조심했어. 우습지? 그녀는 필립의 여동생이라는데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하고 16살. 이름은 록사나. 오후 5시나 되었을까. 두 집 식구들이 기타를 치며 노래하고 춤추기 시작하자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고 다른 사람들도 기타를 들고 왔었어. 그 비좁은 거실과 활짝 열어젖힌 문 밖에서 2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6개의 기타를 연주하며 춤추는 것을, 그 흥겹고 아름답고 인간미 철철 넘치는 광경을 너는 상상할 수 있겠어? 더욱 놀라운 것은 거기에 모인 남녀노소 누구나가 기타를 멋지게 칠 줄 알았고 영화에서나 봤던 남미춤을 스스럼없이 추며 즐겁게 어울리더라는 것. 록사나도 기타를 제법 치더군.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소녀. 너도 보았으면 좋으련만. 브라이언하고 가족들이 자꾸 나더러 록사나하고 짝을 지어 춤을 추라고 부추기고 록사나가 귀엽게 수줍어하며 기다리는 것을 눈치챘지만 내가 언제 그런 춤을 배워보거나 춰봤어야 말이지. 그냥 손사래만 치고 점잖게 앉아서 구경만 했어. 그런데 경구야, 너 이것 알아? 그런 흥겨운 놀이마당에서 점잠 빼고 있는 사람처럼 초라한 사람 없다는 것. 나는 그 자리에서 그런 초라함과 자괴감을 가슴 저리도록 느꼈어. 브라이언과 필립의 기타 연주 솜씨가 또한 대단했어. 그리고 나는 그만 그 녀석들에게 홀딱 반해버렸어. 남자인 내가 동성인 남자에게 반한다는 것이 내가 듣기에 불편하겠지만 정말로 그랬다. 착하고 성실하지, 탁구 잘하지, 기타 잘 치지, 춤 잘 추지, 노래 잘하지, 게다가 예쁘고 참한 록사나의 오빠들이지 않냐. 그 후 거의 매일 그 친구들 집에 놀러갔어. 그 집을 혼자서도 찾아갈 수 있으니 아침 일찍 나서지 못하는 날에는 배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찾아가곤 했어. 그 마을의 초입에 있는 시장에 들러 과일과 먹을거리를 조금 사가지고 가기도 했고, 록사나가 하교하여 집에 와 있을 시간을 대충 맞추려는 의도는 절대로 아니었지만 친구들 집에 도착하여 잠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록사나가 밝게 웃으며 달려와 나를 반겼어. 말도 잘 안 통하는 이구인들에게서 그토록 따뜻한 환영을 받는 것은 참으로 신나고 가슴 벅찬 일이었어. 4번째 찾아갔을 때부터 차차라는 춤을 배우기 시작했고 내 파트너는 록사나. 나는 스스로의 대담한 행동에 부끄러워 얼굴을 빨갛게 물들이면서도 나도 춤을 출 수 있다는 믿기지 않은 사실에 고무되었어. 매일 보게 되고 매일 기타 치며 춤추게 되자 록사나도 점점 더 활달하고 명랑한 성격을 보여주더라. 나는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좋았어. 오빠들한테서 소문을 들었던지 나더러 다트를 던져보라고 전라대서 매일 30분 정도 같이 다트 게임도 했어. 어느 날에는 구경하는 동네 사람들이 많은지라 잘난 척 하지 않으려고 몇 개는 일부러 관역을 벗어나게 던지리라 마음먹고 있었는데 록사나가 곁에서 어찌나 신나게 응원하던지 우쭐해진 마음에 3개씩 10번을 던져 죄다 더블불에 꽂아버리자 동네가 떠나갈 듯이 환호성을 치며 좋아해 주었어. 첫 번째 항차는 산비센테 항에서 실었던 원목들을 일본에서 하역한 후 다시 칠레로 갔어.
이번 두 번째 항차에도 산비센테 항에서 열흘 동안 정박하여 원목을 실었는데 선원들은 밤마다 선술집으로 놀러 나갔고 나는 매일 낮에 그 친구들 집에 놀러 갔지. 록사나의 도움으로 이제는 차차도 제법 출 수 있어. 스페인어로 간단한 의사소통도 되고 아참 록사나와 함께 매일 30분 정도 영어와 스페인어를 공부했는데 그녀의 공부하는 자세가 기특할 만큼 진지하고 얌전해서 기뻤어. 어쩐지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만 마음이 끌리는 소녀야. 요조숙녀는 군자의 좋은 짝이라는 옛말이 이 순간 왜 갑자기 떠오르는지 모르겠다. 지금 나는 록사나도 그녀의 오빠들처럼 고등학교만 마치면 학업을 중단하고 어디에선가 직장을 구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 씁쓸한 기분이다. 그녀가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가난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할 게 뻔해 보여. 나흘 전에는 그 친구들 두 녀석과 함께 콘셉션이라는 제법 큰 도시로 놀러 갔었어. 산비센테 항에서 그 도시의 시청 앞 광장까지는 버스로 40분밖에 걸리지 않아. 시내를 돌아다니며 대충 구경을 마치니 아직 해가 많이 남아있는데 두 친구들은 일찍 산비센테로 돌아가야 한다고 해서 먼저 보냈고 나 혼자 좀 더 컨셉션 거리를 어슬렁거리다 극장이 눈에 띄자 무작정 들어갔어. 미국 영화를 상영하고 있었는데 화면 아래에 큼지막하게 스페인어 자막이 흘러 전체 장면을 감상하기에 거슬렸었지만 얼마 후 나는 그 영화에 푹 빠져버렸어. 내 영어가 미국 영화를 한글 자막 없이는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영화가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지 짐작할 수 있겠지. 내가 좋아하는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으로 등장하는데 무장한 스페인 군인들이 남미 원주민 부락을 공격하고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던 신부들이 대항하는 내용이야. 거기에서 신부 두 명이 뚜렷한 대비를 보여. 드니로는 무장투쟁을, 또 다른 백인 신부는 항쟁을 거부하면서 신의 사랑과 기적을 기다리자고 하지. 활액의 열쇠로 드니로는 결국 항쟁에 동참한 원주민들과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맞지만 비무장한 신부와 원주민들도 모두 비참하게 학살당하고 말아. 이 영화를 보면서 몇 년 전 남포동 소극장에서 너와 함께 보았던 영화 포세이돈 어드벤처가 자꾸 떠오르더라. 탈출을 찾으러 떠나야 한다는 전직 목사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 신께 구원해 달라고 구원하자는 현직 목사. 신에게 기도했던 모든 승객들은 수장되지만 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살 길을 찾아 나섰던 사람들 중 일부는 구조되었잖아. 이 두 영화들에서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 아무래도 난 전직 목사와 드니로의 선택이 공감으로 와닿아. 아무튼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으로 나오는 남미 선교 영화니까 너도 꼭 찾아서 봐. 그 영화에 흐르는 음악도 감동적이었고 영화 내용과 잘 어울렸어. 지금까지도 그 선율이 내 가슴을 울릴 정도니까. 이만 줄일게. 항상 건강하길 바라며 안전운항을 빈다. 추신 포세이돈 어드벤처 주제가 더 모닝 애프터 중에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 생각나서 적어본다. We have a chance to find the sunshine. Let's keep on looking for the light. It's not too late, not while we are living. 석봉이 편지에서 출전했던 영화는 미션이었다. 그 영화에서 흐르는 넬라 판타시아와 가브리엘 오보에는 그 후 경구가 가장 좋아하고 즐겨 듣는 음악 목록에 포함되었다. 2장 평화통일 단합대회. 초여름 운동장에 어둠을 뚫고서 수많은 눈망울이 빛을 가져왔다 하나 강제된 질서로 묶인 마음들이 차갑기만 하다. 한 단, 두 단, 세 단 위에 헛배만 부풀은 채 굶주려 있는 신사숙녀들의 어머니 영광의 의복을 걸치고 있었더라. 모두들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말은 같지만 서로 달리 느끼고 찌든 현실에 체념한 이들 한숨 쉴 줄도 모르더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인간은 모든 면에서 같아. 그때 내 맘엔 비가 내렸어라. 송 회장은 경구가 들려준 정석봉에 얽힌 에피소드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런데 경구와 석봉이 해양대학에서 생활하던 때가 1980년대 중반이라 하니 그 시기는 송 회장이 부산에서 뿌리 깊은 나무를 설립하여 사업을 막 시작하던 무렵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 해양대학 학생과 관련하여 한 가지 유언한 기억이 있고 송 회장은 그때 일을 지금도 또렷하게 떠올릴 수 있다. 영도 조선소에 선박용 기자재를 납품하는 허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조선소의 경기가 날로 좋아지면서 주문량이 늘어나자 영도에서 땅을 매입한 후 기자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증설하기로 하고 송승일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판넬을 주문했다. 1985년 여름이 시작되려 할 즈음이었다. 공장의 지붕과 외벽 공사가 끝난 후 회식 자리에서 허 사장이 송승일에게 물었다. 송 사장 혹시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한가해요? 나하고 어디 좀 같이 갔으면 하는데. 아직 특별한 약속은 없습니다만 이제 겨우 30대 초반인 송승일은 그보다 30살이나 더 많고 사업 규모도 그보다 훨씬 큰 허 사장을 회장님이라 부르며 깍듯이 존대했다. 무슨 특별한 일은 아니고 내가 이곳 영도에 공장을 차리니까 지역 유지로 대우해 주겠다는 것 아니오. 평통 영도지구 자문위원이 되었어. 허허허. 평통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약자로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 정권이 1981년에 만든 전국 규모의 기구였고 군사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되던 어용기구였다. 아,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우리 공장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영도구민 단합대회가 있다고 하오. 내가 평통 자문위원으로서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데 송 사장과 함께 행사를 구경했으면 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훌륭한 행사에 초대해 주신다면 저로서는 영광입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해서 송승일은 그런 행사에 관심이 없었다. 게다가 대놓고 의수되는 허 사장의 허세도 꼴사나워 같이 어울려 다니는 것이 고역이었다. 하지만 황송하다는 표정과 몸짓을 보여주며 허 사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알랑방귀를 뀌었다. 그의 주변에 있는 사업가들에게 그가 생산하는 판넬이 소개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좋소. 그럼 금요일 오후 5시에 내 사무실로 오시오. 거기서 차나 한잔 하고 나서 나하고 같이 행사장으로 갑시다. 네, 회장님. 송승일이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굽실거렸다. 허 사장은 나이도 자기보다 한참 어리겠다. 사업 규모도 자기보다 작은 그를 얕잡아 보는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 만면에 흐뭇한 미소가 퍼진 그가 갑자기 어투를 은근하게 바꾸었다. 아 참, 그리고 송 사장 부탁이 하나 있어. 이번 행사에는 가수들 초청하랴, 구민들 간식거리하고 음료수 마련하랴 해서 제법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하오. 그런데 평통중앙회에서는 예산이 빠듯하여 지원하기 힘들다고 해서 우리 영도 지부가 자체적으로 부담하기로 했소. 그래서 말인데 저금 금액이라도 찬조를 좀. 허 사장이 짐짓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제안하자 송승일은 선뜻 그 뜻을 받들었다. 네, 회장님,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번 공사 대금 중에서 잔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결제해 주신다면 회장님 체면에 누가 되지 않을 금액으로 꼭 찬조하겠습니다. 그러자 허 사장이 허리를 쭉 펴고 무릎을 탁 치며 너스레 웃음을 웃었다.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는 송승일이 그 마음에 쏙 든 모양이었다. 아하하하, 송 사장. 젊은 사업가 치고는 배짱과 배포가 크다는 것을 내 진작부터 알아보았다니까. 꼭 30년 전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자, 우리 그럼 그렇게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한잔합시다. 단합대회는 영도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오후 늦지막이 시작되었다. 여름 초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산들바람이 불어서인지 밖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하늘에는 노을에 물든 구름이 흩어져 있었다. 송승일과 허 사장은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 행사장에 도착했다. 복례산 산그늘이 짙어지며 스멀스멀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운동장 여기저기에 설치된 서치라이트가 사람들의 시선을 무대로 유인했다. 무대 앞줄에는 영도구청장을 비롯하여 국회의원과 경찰서장, 평통자문위원들 여러 명이 저마다 값비싼 양복, 경찰서장은 제복, 옷깃에 새빨간 카네이션을 꽂고 거만해 보일 정도로 자신만만하고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앉아 있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전두환 각하의 간택을 받았다는 승리감의 표시로 행복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리고 하나같이 권위의식으로 똘똘 뭉친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송승일은 그들의 뒷줄 허 사장의 바로 뒤에 앉았다.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보니 흐르는 검은 구름 사이로 맑은 은하가 숨었다 보였다 했다. 잠시 후 허 사장을 포함한 귀빈들의 소개와 지루한 인사말들이 이어졌고 뒤이어 시시한 가수가 노래를 몇 곡 불렀다.
송승일은 귀빈들의 말은 너무 틀에 박힌 고리타분한 것들이어서 흥미를 잃었지만 가수의 노래와 섹시한 율동은 재미가 있었다. 어느새 서쪽 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초승달이 떠올랐는데 무엇에 속이 상했는지 잔뜩 비쳐서 운동장에 모인 시민들을 째려보며 그들의 머리 위와 담벼락 주변의 풀밭에 차가운 달빛을 흩뿌리고 있었다. 운동장이 인파로 거의 차고 분위기가 아직도 약간 어수선한 가운데 행사 순서에 따라 새하얀 제복 차림의 학생 한 명이 무대에 올랐다. 사회자가 해양대 학생이라고 글을 소개했지만 그의 어깨에 달린 견장이 조명을 받아 번쩍이자 해군 장교 같아 보였다. 학생은 무대 앞 상석에 폼 잡고 앉아있는 일종의 귀빈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연단 쪽으로 걸어갔다. 얼핏 그의 마르고 조그마한 체구가 화려한 제복과는 어울리지 않는 흠으로 비춰졌다. 걸음걸이도 씩씩하지 않고 조심스러워서 해대생들은 다들 저렇게 맥이 없나 싶었다. 학생이 연단 앞에 섰다. 그의 얼굴은 보름달처럼 빛났지만 수줍음 많은 사람이 군중들 앞에서 부끄럼 타는 것과 같은 표정이었다. 강한 조명빛을 정면으로 받아 마주보기가 어려운 듯 그는 눈을 가느스름하게 떴다. 머뭇거리며 모자를 벗어 연단 위에 놓고 마이크의 위치를 바로잡은 후 고개를 깊이 숙여 청중들에게 인사를 했다. 청중들 몇 명이 짝짝짝 가벼운 박수를 쳤지만 금세 소란스러움에 묻혀버렸다. 이윽고 그는 보통의 억양으로 각하가 미개한 군민들을 치하하듯 영도 군민들과 단합대회 행사를 준비한 평통 관계자들을 장황하게 칭찬했다. 그러고 나서 통일이라는 주제에 대한 본론에 들어갔다. 운동장은 여전히 무질서하고 산란했다. 존경하는 영도 구민 여러분, 갑자기 학생의 목소리가 서두와 달리 카랑카랑해졌다. 통일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남과 북 두 체제가 있습니다. 전쟁에 의한 무력 통일이냐 아니면 평화 통일이냐. 물론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은 평화 통일을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을 주최하신 분들의 단체도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라고 부르나 봅니다. 이 두 체제가 힘이 서로 비슷하다면 싸우려고 하지 양보하거나 흡수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통일이 되려면 둘 중 어느 한 체제가 월등히 강해져야 하고 약한 체제는 감히 대들지 못하여 자연스럽게 강한 체제에 흡수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체제가 강한 체제일까요? 쇳소리처럼 매우 맑고 높은 학생의 연설이 5초 정도 멈추었다. 그러자 청중들의 호기심이 연단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편에 한 마리의 거대한 늑대와 100마리의 토끼들이 있습니다. 저 편에는 100마리의 진돗개가 있습니다. 두 편이 싸우면 어느 편이 이길까요? 어느 편이 더 강할까요? 학생은 이 대목에서 또다시 5초 정도 쉬었다. 군중들의 어수선함이 다소 차분해졌다. 그가 말을 이었다. 체구는 작은데 목청은 여전히 카랑카랑했다. 저는 북한에 가본 적도 북한에서 생활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김일성의 군사독재 정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김일성 군사독재 정권입니다. 학생이 군사독재 정권이라는 어휘를 3번이나 쓰면서 세 번째 어휘는 한자 한자 또박또박 강조하자 운동장이 갑자기 옆 사람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일제히 학생의 얼굴로 쏠렸다. 학생이 무대에 오르기 전에 사회자가 소개하는 말을 기담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얀 제복에 견장에 눈부신 해군 장교가 지금 엉뚱한 용어를 쓰고 있다고 생각했으리라. 송승일은 저도 모르게 두 손을 꽉 쥐며 바짝 긴장했다. 저 학생이 지금 뭐라고 했나? 군사독재 정권? 요사이 연일 데모하는 운동권 단체들과 학생들이 떠들고 있는 구호가 군사독재 철폐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지금 저 학생이... 그는 허겁스러운 눈빛으로 학생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면서 슬쩍 고개를 빼어 허사장과 귀빈들의 옆얼굴을 훔쳐보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입술을 꼭 깨문 채 인상을 잔뜩 긋고 있었다. 그들 중 몇 사람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쳐들어 저 새끼 미친 것 아냐 하는 듯한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학생을 노려보고 있었다. 학생은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인 듯 이번에는 10초 정도 연설을 중단하곤 청중들로 가득 찬 운동장을 쓱 훑어보았다. 그러자 지륵같이 무거운 고요가 운동장 구석까지 찾아가 긴장감이 흘렀고 강한 위압감이 청중들을 내리눌렀다. 모두들 숨소리조차 내기 두려워하듯 딱딱한 침묵으로 연단만 쳐다보고 있었다.
이윽고 꼿꼿하게 선 학생의 커다란 목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독재 사회는 독재라는 한 마리 거대한 늑대가 100마리의 토끼들을 호령하는 사회입니다. 토끼들은 힘이 없고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독재의 반대말은 민주입니다. 민주사회는 국민 모두가 주인이고 국민 모두가 진돗개인 사회입니다. 한 마리의 진돗개는 한 마리의 거대한 늑대보다는 약하지만 100마리의 토끼보다 강합니다. 100마리의 진돗개는 100마리 토끼에게 둘러싸인 한 마리 늑대를 100번 싸워 100번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영도 구민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늑대 같은 독재자 하나가 왕 노릇을 하고 나머지는 토끼들처럼 살고 있는 독재 사회가 강한 사회입니까? 아니면 국민 모두가 진돗개처럼 사는 민주사회가 강한 사회입니까? 당연히 민주사회가 독재사회보다 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생이 오른손을 불끈 쥐고 허공에 휘두르며 고함을 지르자 확성기가 쩌렁쩌렁 울렸다. 강렬한 조명등 불빛에 가리어져 학생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는 운동장에서 서서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청중 속에서 그의 연설을 듣고 있던 송승일은 마음이 덩달아 옥죄고 조마조마해져 견디기 힘들었다. 긴장은 점점 두려움으로 변해갔다. 친애하는 영도 구민 여러분, 북한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길은 우리 남한이 민주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명의 통치자가 주인이 아닌 국민 모두가 주인인 사회가 민주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국민이 주인이라고 헌법 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실천해야만 우리 남한이 군사독재 정권 북한을 이기고 흡수하여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독재를 거부하고 민주주의의 실천에 앞장서야만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은 이번에는 뜸을 들이지도 않았고 쉼표를 찍지도 않았다. 밤을 모으는 침묵 속에서 그의 기계와 연설 톤만이 수직 상승하여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학생의 불끈 쥐인 주먹이 허공으로 솟구쳤다. 그와 동시에 그의 목이 마지막 기염을 토했다. 존경하는 영도 구민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평화통일입니다. 김일성 군사독재 정권을 굴복시켜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단합하여 한반도에서 군사독재를 몰아내고 민주사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연설의 마지막 순간에 학생이 고함을 치면서 쾅 하고 연단을 힘껏 내리쳤다. 그 바람에 마이크가 넘어져 쩡쩡 울렸고 그의 모자도 그의 목을 축이기 위해 올려놓았던 물컵도 떨어져 무대 바닥을 적시며 나뒹굴었다. 학생은 이제 눈앞의 광경이 뭔가 중대하고 본질적이며 심오한 것으로 변해 있으리라 짐작했다. 그는 자신의 외침에 스스로 감동받은 듯했다. 자부심과 흥분이 뒤범벅이 된 학생의 표정을 송승일은 보았다. 운동장에서는 청중들 위로 찬물을 끼얹은 듯 소음이 후다닥 달아나 버렸다. 모두들 놀라서 얼이 빠진 것 같았다. 연설을 마친 학생이 꾸벅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청중들은 박수를 쳐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듯했다. 모자를 집어든 그는 앞에 앉아있는 귀빈들의 굳은 얼굴들을 향해 삐딱한 미소로 인사를 한 뒤 무대 뒤를 향해 걸어갔다. 걸음거리는 미소와 달리 또박또박 반듯했다. 송승일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서둘러 무대 뒤로 갔다. 다리가 허둥거렸다. 학생이 무대 뒤쪽에 계단을 내려오자 평범한 점퍼 차림의 웬 중년 남자 2명이 학생에게 접근했다. 그들은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도 단박에 눈에 띄는 좁은 이마와 불길하게 번뜩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학생을 칩떠보자 덜컥 겁이 난 송승일은 가슴이 마구 뛰었다. 세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고 학생의 얼굴도 잔뜩 굳어졌다. 학생의 코앞까지 성큼 다가선 키가 작고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내가 "학생, 겁이 없구먼" 하고 나지막 하나 힘이 실려 겁주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키가 크고 젊어 보이는 사내가 "학생들은 공부나 열심히 하면 돼, 알겠나?" 하면서 느닷없이 학생의 복부를 향해 주먹을 날렸다. 급습을 당한 학생이 헉 하며 속으로 삼키는 듯한 비명을 지르면서 앞으로 고꾸라졌다. 기겁을 한 송승일이 엉겁결에 와락 달려들어 학생을 부추겼다. 그가 붙잡지 않았더라면 학생은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자 주먹질을 했던 키 큰 사내가 그를 수장 뜯던 눈빛으로 날카롭게 흘겨보았다.
순간 한 줄기 스산한 저녁바람이 휙 하고 스치며 그의 목덜미를 핥히고 지나갔고 머리털이 곤두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는 진저리를 쳤다. 키 작은 사내가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학생을 향해 조심해서 학교에 돌아가 라며 위선적인 느낌을 주는 나직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인매에도 부드러운 미소가 어른거렸다. 학생은 고통을 참는 듯 일그러진 얼굴로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고 두 명의 중년 사내들은 곧장 어둠 속 인파 사이로 잠적했다. 잠시 심호흡을 하던 학생이 하얀 제복을 단정히 고쳐 입고 땅에 떨어진 하얀 모자를 집어들더니 그에게 고개를 숙여 고맙다고 했다. 그리고선 방금 일어난 일에 그다지 놀라는 기색도 없이 자리를 떴다. 저 학생 이름이 뭔가요? 송승일의 말이 어슴푸레한 교문 쪽으로 옮기던 학생의 발목을 붙잡았다. 학생은 모자를 벗더니 엷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시금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선 다시 몸을 돌렸다. 학생의 제복 가슴에는 명찰이 달려 있었지만 설핏한 달빛만으로는 어두워서 읽을 수가 없었다. 어깨와 허리를 꼿꼿하게 펴지 못했고 다리를 후들후들 떨면서 걸었다. 명치를 제대로 맞은 탓이리라. 사람이랑 혼자 있으면 외롭거나 무섭고 무리를 지으면 몰강스럽다고들 한다. 그러나 학생은 혼자 있지만 외로워 보이지 않았다. 두려워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송승일은 후 긴 한숨을 내뱉고 고개를 뒤로 꺾었다. 달은 보이지 않고 은하마저 먹구름에 가렸는지 하늘이 쑥더미 마냥 새까맣다. 그 다음 주에 약속보다 며칠 늦은 장금을 받은 송승일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허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낮인데도 창밖은 어둑했다. 회장님, 오늘 결제해 주신 어음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냐, 지난주에 주지 못해 내가 미안하오. 그리고 찬조금 고맙다고 평통 지부장이 대신 인사 전해달라고 합디다. 무슨 그런 큰 금액을 하셨소? 아직 송 사장 사업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멀었을 터인데. 괜찮습니다. 회장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연설했던 그 해양대학 학생 이름이 뭐였지요? 그 학생 회장님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송승일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갑자기 화난 목소리가 소화기로 넘어왔다. 어떻긴 뭘, 철딱선이 없고 멍청한 놈이지. 아, 네. 송 사장도 알다시피 내가 조선소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만들고 있지 않소. 그래서 그 분야 해양대학 교수들 몇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행사 주최 측이 찬조 연설을 해줄 만한 대학생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해양대 교수에게 추천해달라고 했던 학생이 바로 그런 놈일 줄 누가 알았겠어. 허 사장의 음성에는 격한 노여움이 서려 있었다. 송승일은 전화기 너머에서 전해져 오는 그의 씩씩거리는 숨소리에서 발자한 그의 성깔을 느낄 수 있었다. 게다가 해양대학이 어떤 학교요? 나라에서 돈을 들여 해군 장교를 육성하는 데 아니요. 사관학교와 별로 차이가 없단 말이지. 그런데 어떻게 그런 놈이 참네. 아, 네. 회장님께서 역정이 많이 나셨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소개받아 추천한 학생이니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새끼한테 불이익을 주면 운동권에서 말이지. 우리 평통에서 초대한 학생이 김일성을 나무라는 연설, 실제로는 김일성과 우리 전두환 각하를 교묘하게 싸잡아 욕하고 조롱했지 않소. 그 연설한 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다고 떠들 게 분명하고 그 학생의 연설문도 퍼뜨려지거나 해서 문제가 더 확대된다면 내가 크게 곤란해진다 이거요. 그래서 요 며칠간 내가 나서서 정보부 애들 다독거리느라 혼이 다 빠졌어. 아, 네. 송승일은 그 학생이 꽤 영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허 사장은 기가 막히고 분이 나서 펄쩍 뛰는 듯 또다시 발칵 성을 냈다. 그 새끼를 추천했던 교수에게 연락하여 따끔하게 혼을 내고 지도 잘 하라고 불평했는데 아 글쎄 그 후레 자식이 그 교수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시오? 손에 소화기를 들고 부르르 떠는 허 사장의 모습이 보일 정도로 화난 목소리였다. 뭐라고 했는데요? 교수가 정치는 모름지기 정치인에게 맡기고 학생은 학업에 열중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더니 그 새끼 왈 교수님 나와 가족과 나라의 장래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치인입니다. 삶과 죽음과 내세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시장에서 한 번이라도 물건을 사본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경제인입니다. 정치, 종교, 경제는 우리들의 삶 자체이지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대꾸를 했다지 뭐요. 뭐 이딴 새끼가 다 있는지 나라 꼴이 어수선하니 별 미친놈이 다 있구려.
허 사장이 전해주는 학생의 말에 송성일은 잠시 할 말을 잃고 난처한 표정이 되었다. 여태껏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두고 볼수록 그 학생이 여간내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허 사장은 그 시건방진 대학생을 당장 때려 죽이고 싶은 듯 목소리에 표독한 기운이 잔뜩 올라 있었다. 그가 인내심을 잃기 전에 얼른 화제를 돌려야 했다. 그런데 회장님, 공사대지금을 모두 결제해 주셨으니 세금 계산서는 얼마짜리로 끊어드릴까요? 창문 너머로는 어느 사이인가 싸늘한 하늘이 안개비를 내려뜨리고 있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헤어지기 직전에 송 회장은 그때를 더듬는 듯 잠시 눈을 감았다가 혹시 1985년 초여름 평통 단합대회가 열린 영도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연설했던 해양대학 학생을 아느냐고 물어보았다. 경구는 금시초문이라고 했다. 훗날 마닐라 출장 중에 석봉을 만난 자리에서 송 회장이 똑같은 질문을 했다. 석봉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모른다고 했다. 당시 어떤 학생이 학교 밖에서 말썽을 일으켜 제적당할 뻔했다가 나중에 무마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은 있지만 그게 누구인지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석봉이 고개를 젓는 순간 거무튀튀한 얼굴에 엷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3장 편습자 교본. 저기 고통에 어쩌면 포근할지도 모를 가을이 방긋이 눈웃음 치며 다가오고 있다. 누구의 미소처럼, 누구의 눈웃음처럼. 수축되는 세계, 침착한 계절. 축복된 암흑이 고봉으로 주어진다. 이윽고 시큰한 콧날이 바람을 닿는다. 별천지 호라비 나라에 살벌이 울부짖는 도깨비들 곡하는 소리. 부산 불꽃축제를 구경하며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송 회장 부부와 헤어진 후 경구는 지혜와 함께 모래사장을 설렁설렁 걸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적당히 앉을 자리도 없었지만 둘이서 오랜만에 나란히 손잡고 걷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지혜는 구두와 스타킹을 벗어들고 맨발로 모래 위를 걸었다. 발가락 사이로 추진 모래알이 들어와 간지럽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했다. 그녀는 사람들을 구경하다 그들이 탄성을 내지르면 그들의 눈을 따라 고개를 꺾어 밤하늘에 널리 퍼져나가는 불꽃들을 바라보곤 했다. 경구는 그녀의 옆 얼굴을 훔쳐보며 그녀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무더운 여름에 따가운 오후 햇살을 피해 4명의 청년들이 음악 카페에 죽치고 앉아 있었다. 카페가 문을 연 오후 2시부터 모였으니 벌써 2시간째 커피 한 잔씩만 시켜놓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최근에 유행하는 노래들을 마음껏 즐기고 있는 중이었다. 이들을 대충 소개하자면 이렇다. 김장호, 무리들 중에서 키가 제일 커서 어딜 가나 여학생들의 눈길을 단박에 모으는 녀석이다. 최승용, 선천적인 멋진 곱슬머리 소유자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훈훈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도 하여 여자, 특히 아줌마들 쪽에서 먼저 말을 걸어오곤 하는데 어느 미장원에서 파마했느냐며 호기심이 대단하다. 장호처럼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다. 서인호, 특이한 점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청년이다. 광주에 있는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있다. 얼굴이 겸손하게 생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는 태도나 사고방식마저도 너무 겸손해서 여자애들이 그와 단둘이 있으면 지루하다고 말하곤 한다. 그리고 김경구,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한다며 핀잔을 듣곤 하는 해양대학교 학생이다. 친구들은 4년 내내 ROTC 훈련을 받아야 하는 그 학교를 사관학교도 아니고 대학교도 아니라며 놀리곤 했다. 경구는 아무래도 군인 체질은 아닌 것 같은데 학교 생활이 그다지 싫지는 않았다. 그는 농담을 좋아했다. 그의 농담에는 악의가 없었으며 씩씩한 성격이라고 자부했기에 친구들이 모두 그를 좋아한다고 믿고 있었다. 또 하나의 장점이라면 친구들 중에서 장호 다음으로 키가 크다는 것이었는데 거기에다가 말쑥한 제복 덕에 여학생들의 시선을 잔뜩 받곤 했다. 이들 4명은 어려서부터 같은 동네에 살던 불알배기 친구 사이다. 대학 입학 후 첫 여름방학을 맞아 고향인 여수에 내려와 거의 매일 모여 함께 쏘다니고 있는 중이다. 경구 혼자만 진해에 있는 해군 병영에서 특별 훈련을 받고 오느라 보름 정도 늦은 이날 합류하게 되었다. 이들이 얼마나 친한 사이이냐면 4명이 하루 종일 붙어 다녀도 밤에 헤어지기가 아쉬워 친구들 집의 좁은 방에서 새벽까지 얘기를 나누곤 할 정도다. 대화의 소재는 다양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는 지식과 경험이 짧아 금세 실증을 내었지만 그래도 만날 때마다 누군가 그쪽 분야의 화두를 끄집어내었고 다른 여성 누군가가 꼭 토를 달기 시작하여 엉성한 토론을 벌이곤 한다. 그러다 항상 연애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곤 했다. 그들은 아직 여자친구가 없다는 것까지도 똑같을 정도로 친했다. 그래서 연애나 여자에 대해 정말 무지했지만 책에서 읽은 적이 있거나 주위 누군가에서 들은 적이 있는 이야기들을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아는 채 하였기에 이 분야에서의 토론을 하는 동안에는 열기로 화끈거렸다. 서울 가본 놈하고 안 가본 놈이 다투면 언제나 안 가본 놈이 이기듯이 아무도 지지 않는 토론을 주구장창 해야 되었다. 이날도 2시간 동안이나 근거가 빈약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얘기를 하였더니 어느새 네 사람의 입에서 거북한 단내가 나기 시작했다. 이제 연애나 여자 이야기로 넘어갈 차례가 되었다. 경구가 불쑥 제안했다. 누가 아는 여자애들 있으면 불러내봐라. 교회 친구든 친척애든. 그 순간 갑자기 인호 머릿속에 지혜가 떠올랐다. 큰아버지의 딸이니 인호하고는 사촌지간인데 큰아버지 댁은 쭉 서울에서 살다가 2년 전에 여수로 내려와 정착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명절 때나 집안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외에는 교류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지혜하고는 단둘이 말을 해본 적도 거의 없었다. 우리 대학에 다니는 사촌이 있는데 한번 나오라고 얘기해볼까? 예상했던 대로 말이 끝나자마자 당장 모셔오라고 난리가 났다. 인호는 순간 으쓱해졌다. DJ 형에게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을 틀어달라고 부탁하고는 차이코프스키의 무슨 연주가 흐르는 것을 기다렸다가 카페 안에 있는 공중전화기에 다이얼을 돌렸다. 사촌이긴 하지만 전화를 건다는 게 매우 쑥스럽고 어색했다. 그러나 친구들을 위해 그 정도 용기마저 없다면 그는 사내가 아니다. 다행히 지혜가 직접 받았다. 나 인호 여기 교동 로타리에 있는 구름과 나 음악다방인데 잠깐 나와라. 왜? 그냥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할 얘기? 전화로 해. 이해가 사람 당황하게 만드네. 잠깐 나오라면 나올 것이지. 다행히도 친구들은 멀리 앉아있고 음악이 차단벽을 만들어주어 인호가 지혜에게 하고 있는 사정하는 투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을 것이 확실해 보였다. 잠깐이면 되는데 잠깐 만나서 얘기하면 안 돼? 2학기 수강 신청하려는데 잘 몰라서 물어볼 것도 있고. 너하고 나하고 전공이 다른데 나한테 뭘 물어봐? 어휴, 얘를 그냥. 실상 인호는 전자공학하고 지혜는 영어 교육학과다.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인호는 최대한 부탁조의 목소리를 유지해야만 했다. 친구들을 위해서. 전공 과목이 아니라 교양 과목 있잖아. 그것을. 알았어, 지금 갈게. 그렇지만 아빠 저녁 식사 준비해드려야 하니까 잠깐밖에 못 봐. 그래 고맙다. 기다릴게. 2층 오른쪽 끝 구석에 있는 자리로 와. 전화를 끊고보니 손바닥과 수화기 손잡이가 땀에 젖어 있었다. 에어컨은 여전히 빵빵했고 차이코프스키는 먼 나라 소도시 여수의 초라한 카페에서 무엇인지 모를 음표를 부지런히 연주하고 있는 중이었다. 인호가 됐다라는 손짓을 하며 자리에 돌아오자 그의 친구들이 야단법석이다. 장호가 벌써부터 설레는 모양이었다. 인호야, 내 사촌 예쁘냐? 승용이도 만만찮다. 성격 좋아? 내 친척이라면 성격은 무조건 좋을 것 같은데, 그치? 경구는 더 적극적이다. 벌써 5분이나 지났잖아. 머리 감고 화장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다시 전화해서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빨리 나오라고 해라. 한편으로는 친구들을 위해 멋진 미팅을 주선한 데 대해 뿌듯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녀석들이 내 사촌을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하니 인호도 마냥 즐겁고 행복했다. 친척만 아니라면 인호가 데이트 신청하고 싶을 정도로 지혜는 매력적이다. 무려 1시간 동안이나 친구들 목을 빼게 한 뒤 카페 입구에 지혜가 나타났다. 멀리서 봐도 예쁘고 늘씬한 아가씨가 조신조신 그들 테이블 쪽으로 걸어오고 인호가 벌떡 일어서니 청년들 시선이 지혜로부터 떨어질 줄 몰랐다. 청바지에 하얀 면티가 환상적으로 어우러진 지혜의 백옥 같은 얼굴은 인호 친구들의 입에서 저절로 탄성이 배어나올 만큼 아름다웠다. 그녀는 조금 전에 전화통 너머로 인호한테 대하던 태도와는 180도 다른 얌전을 빼며 살포시 자리에 앉았다. 짧은 단발머리를 잠깐 뒤로 쓸어 넘기자 친구들의 흥크러진 숨소리와 침 넘어가는 소리가 인호의 귀를 울렸다. 친구들이 어찌나 긴장하여 말도 못 꺼내던지 인호는 빨리 상황을 수습해야 했다. 사촌을 소개했고 친구들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다들 공손하게 통성명을 했다. 경구만 빼고. 경구가 인호 사촌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시는가? 그것도 첫 대면, 첫 인사하는 자리에서 야 서지혜, 여자친구들도 좀 데려오지 그랬냐? 너 혼자 나오면 짝이 안 맞잖아. 우리가 모두 4명이라고 인호가 안 그러던? 그리고 왜 이리 늦어? 1시간 이상을 기다렸잖아. 딴 애들은 존댓말로 정중하게 자기소개를 했는데 경구 혼자만 다짜고짜 반말로 불평부터 늘어놓았다. 그냥 장난스럽게 시비를 거는 것인지 정말로 불만스러웠던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인호는 당황했다. 장호하고 승용이도 경구의 무례하고 조롱하는 태도와 어투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다. 경구는 훈련받느라 이발할 시기를 놓쳐서인지 머리가 엉망이었고 얼굴은 거무스름하게 그을려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때 입었던 낡은 교련복 바지에 삼촌에게서 빌려 입었다는 헐렁한 서추도 대충 걸치고는 삐딱하게 앉아 다리를 꼰 채로 건들거리고 있었다. 얌전하고 단정한 차림을 한 장호나 승용이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인상과 태도를 보였다. 인호는 그의 귀싸대기라도 한 대 올리고 싶었지만 웬걸 지혜가 전혀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였다. 장호와 승용이의 낯간지러운 아부와 경구의 가슴 조마조마하게 비꼬는 말투 모두를 잔잔하고 아름다운 미소로 수용해주고 있었다. 20여 분, 그렇게 아름답고 정숙한 여인의 표본은 이러하다는 것을 한껏 보여준 후 지혜는 집에 가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섰고 만나서 반가웠다는 인사말을 예쁘고 공손하게 했다. 인호 친구들도 일어나 인사했지만 경구만 앉은 채로 지혜야, 다음엔 혼자만 달랑 나오지 말고 반드시 너보다 예쁜 친구들 데리고 나와라, 응? 라고 끝까지 반말 짓거리로 명령하듯이 툭 던졌다. 지혜는 그따위로 구는 경구에게도 빙그레 미소를 보내주었다. 카페를 나서서 버스 정류장까지는 인호가 배웅해 주었다. 그런데 함께 걸으면서도 아무 말이 없던 지혜는 버스에 오르기 직전에 너 앞으로 다시는 그따위 녀석들 앞에 나 불러내지 마, 알았어? 요조 숙녀의 인상을 한껏 풍기고 있었던 사촌 지혜가 인호한테 쏘아붙인 말씀이었다. 그 얼굴 얼마나 표독스럽고 무섭던지. 카페 안에서와는 너무나도 다른 표정과 말투에 인호의 심장은 한순간에 얼어붙어 버렸다. 그러나 인호는 사촌의 그 말뜻과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았다. 구름과 나로 돌아오는 길이 인호에게는 어지럽고 힘들었다. 먹구름 속에 파묻힌 느낌이었다. 그렇다고 여자로 인해 친구와 절교할 수도 없고. 텔레텔레 카페에 돌아온 인호는 그때까지도 경구를 집중 성토하고 있는 장호, 승용이와 즉시 합세했다. 하지만 경구는 뭐가 그리 좋은지 싱글벙글하면서 내 인생에 그렇게 매력적이고 교양 있는 여자 처음 본다고 솔직히 고백하며 낄낄댔다. 그런데 그렇게 교양 있는 미녀 앞에서 왜 그런 무례한 말과 행동을 했느냐고 세 사람이 몰아붙였다. 남성적인 무례함으로 지혜의 관심을 끌려고 했다면 완전히 착각한 것이라고 엄중하게 충고도 해주었고 앞으로 어떤 아가씨를 불러내든 그따위 태도를 보일 아치면 우린 너하고 갈라선다. 다시는 안 본다고 경고까지 했다. 인호가 지혜의 마지막 말과 그때 그 표정을 묘사해 주었더니 장호와 승용이는 고개를 떨어뜨리고선 카페 바닥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경구는 그런 교양 있는 미녀의 얼굴과 입술에서 나올 말이나 표정이 아니라며 인호의 말을 고지 믿지 않았다. 그가 믿든 말든 이미 끝난 일이고 엎질러진 커피라고 친구들은 야단을 쳐댔다. 그런데 실내에는 아까부터 계속 베토벤의 교향곡 5분만 흐르고 있었다. 손님들은 다 나가고 그들 일행만 남았다. 인호가 일하는 아가씨를 불러 짜증을 냈다. 왜 자꾸 저 음악만 틀어줘요? 다른 음악 없어요? 그러자 아가씨가 입을 뾰족하게 내밀며 눈을 흘겼다. 저 학생이 계속 저 음악만 틀어달라고 하잖아요. 아가씨가 경구를 손가락질했다. 그녀도 이미 운명 교향곡에 단단히 실증난 모양이었다. 하지만 경구는 친구들과 아가씨의 도끼날 같은 눈길을 외면한 채 허공을 향해 천연덕스럽게 말을 뱉었다. 운명은 이와 같이 문을 두들기노라. 이튿날도 무척이나 더웠다. 장마가 끝난 뒤라 연일 폭염이 계속되었다. 그날도 오후 2시에 구름과 나에서 모이기로 전날 약속했고 에어컨 빵빵한 그곳에서 장기판을 들고 가서 놀기로 했다. 경구가 인호에게 아침 일찍 전화하여 그의 집으로 와달라고 했다. 한 달 가까이 목욕을 못해서 온몸이 근질근질하다며 함께 목욕탕에 가자는 것이었다. 인호도 여름에는 등물만 하지 목욕탕에는 잘 안 가니까 때가 많이 끼었을 것이기에
같이 목욕탕에 갔다. 뜨거운 물에 때를 불리고 서로의 몸에 있는 때를 힘껏 문질렀다. 경구는 얼굴에 붙어있는 때를 집중적으로 미느라 목욕탕에 나와서 보니 얼굴이 유난히도 붉게 변해 있었다. 혹시 살갗까지 벗겨버린 게 아닌가 싶어 자세히 들여다보았지만 다행히 살갗과 살덩이는 그대로 붙어 있었다. 인호는 경구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면서 짠한 마음이 생겼다. 목욕이 끝나자 경구가 머리를 깎자고 제안해서 또 두 사람은 이발소에 같이 들어갔다. 인호는 멋진 장발을 해보고 싶어서 무려 석 달간이나 이발소에 가지 않았었는데 이발소 아저씨가 그의 머리를 보고 지저분하다며 의자에 앉히는 바람에 얼떨결에 같이 이발을 했다. 그러나 인호는 자꾸 눈을 찌르는 앞머리만 약간 손질하되 전체적으로는 장발을 유지해달라고 아저씨한테 주문했다. 경구는 스포츠형으로 각을 세웠다. 이발까지 마치고 경군의 집에 돌아와 이번에는 제복을 다렸다. 계약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미리 주름을 잡아 두려는 것이라고 경구가 말했다. 인호도 광주에서 자취하면서 다림질에는 제법 익숙해져 있었기에 경구하고 교대로 다림질을 했다. 인호는 ROTC 생도 제복을 처음으로 다림질해 봤다. 다림질이 끝나자 경구는 제복을 입고 모자까지 챙기고선 나가자고 했다. 인호는 이 더운 날씨에 그리고 우리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멀었으니 점심이나 먹고 나가자고 했지만 경구는 막무가내로 당장 나가자고 채근했다. 뽀얀 얼굴에 하얀 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으니 경구는 상당히 멋져 보였고 지나가는 여학생들이 자꾸 힐끔거려서 나란히 걷고 있는 인호까지 우쭐해졌다. 그런데 버스 정류장 앞에까지 가서는 지혜네 집까지 안내해달라고 하지 않는가. 갑자기 황당해진 인호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경구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곁에서 듣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인호한테 통사정을 해댔다. 제복의 체면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인호도 지지 않고 지혜네 아버지가 교육 공무원이라고, 호랑이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무섭고 엄한 분이라고, 만일 지혜가 어제 일을 큰아버지한테 고자질했다면 너뿐만 아니라 나도 그분 눈앞에 당분간 얼씬거리지 않아야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다는 공갈까지 쳐대며 지혜는 잊어버리라고 경구를 달랬다. 하지만 경구는 인호더러 함께 지혜네 집에 같이 들어가자는 것이 아니다. 멀리서 어느 집인지 가르쳐만 달라. 그러면 나 혼자 들어가겠다고 사정했다. 사람들이 두 청년을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인호는 경구 때문에 슬슬 쪽팔리기 시작했다. 그렇지 않아도 햇살은 귀찮을 만큼 따갑고 온몸은 땀이 흘러 찜찜해 죽겠는데 결국 인호가 그의 고집에 졌다. 아니, 인호의 그에 대한 우정은 그 정도에서 그만 져주어야 할 정도로 든든했다. 집 위치만 가르쳐 준다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자꾸 버티려니 인호는 미상불 좀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인호의 큰아버지네 댁 10여 미터 근처까지 가서 저기 파란색 대문이다 하고 일러주자마자 경구는 고맙다는 인사도 생략한 채 뚜벅뚜벅 그쪽으로 걸어갔다. 얼핏 보니 그의 얼굴에 긴장감이 잔뜩 번지고 있었고 걸음걸이가 유난히도 뻣뻣하여 어색하다고 인호는 느꼈다. 경구는 대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인호는 뒤도 안 돌아보고 후다닥 달아나 버렸다. 혹시나 그를 인호가 데리고 왔다는 것을 들키는 날에는 큰아버지에게든 지혜에게든 단단히 혼날 것이기 때문이다. 인호의 든든한 우정은 그들로부터 날벼락을 맞는 것을 감내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때가 오전 11시 반쯤 되었다. 경구가 초인종을 누르자 앳된 여학생이 얼굴을 내밀었다. 여기가 서지혜 씨 집 맞아? 누구세요? 지혜 친구. 여학생이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외쳤다. 언니야, 남자친구 찾아왔어. 지혜네 집이라는 것을 확인한 그는 반쯤 열린 대문을 활짝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제복의 옷매무새를 한 번 더 정갈하게 갖추고 모자도 똑바로 썼다. 심장이 오두방망지를 해대었지만 되돌아설 수는 없었다. 그는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고 주사위를 마당에 획 던져버렸기 때문이다. 부엌에서 성격 좋아 보이는 아주머니가 나오더니 환한 얼굴로 묻는다. 어떻게 오셨나요? 그가 제복을 입은 가슴을 쫙 펴고 거수경례를 하며 대답했다. 내 어머니, 제 친구 김경구라고 합니다. 자신감에 찬 태도와 달리 목소리가 떨리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씩씩한 발음이 나와서 다행이었다. 아, 그래요? 군인인가요? 아닙니다. 해양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주머니의 얼굴이 한층 밝아지면서 부엌 건너편에 보이는 방을 향해 다소 높은 톤으로 지혜를 불렀다.
그는 자신의 외모가 늠름하고 믿음직스럽게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지혜야 뭐하냐? 친구가 찾아왔는데 빨리 나오지 않고. 아주머니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지혜가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왔다. 밝은 데서 보니 어제보다 훨씬 생생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이지 않는가. 게다가 화장을 하지 않은 순수한 피부를 직접 보니 경구는 그 가슴 떨림을 이루 말로 표현할 길이 없었다. 지혜가 시력이 나쁜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마루에서 선 채로 내려다 보았으나 얼떨떨한 표정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얼굴 이곳저곳에 꽂혀왔기 때문에 경구로서는 무방비 상태로 공격을 받는 듯한 기분이었다. 엄마, 처음 보는 사람인데. 경구가 얼른 모자를 벗고 어제의 일을 설명했다.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가만히 얘기를 듣고 있던 지혜가 갑자기 움찔하며 소리를 꽥 질렀다. 엄마, 나 이 사람 몰라. 당장 쫓아내버려. 그리고는 잽싸게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꽝 닫아버렸다. 마당에서 아주머니와 여학생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의 몸은 마비되었고 머릿속에서는 미친 듯이 답변할 말을 찾았다. 경구는 모자를 벗어 옆구리에 끼고서 지혜의 방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서 어제 일을 사과했다. 지혜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그랬으니 너그러이 용서해 달라고 빌었다. 그래도 방에서는 지혜가 당장 내쫓으라고 고함을 질러댔다. 그는 난감하기 짝이 없었고 태양은 바로 머리 위에서 내리쬐니 그늘없는 마당에 서서 제복 차림을 하고서 통사정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게다가 아주머니하고 여동생이 계속 옆에서 엿듣고 있으니 경구는 쪽팔려 죽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찌 달리 방도가 없었다. 어느 순간부터 문을 닫고 방 안에 들어앉은 지혜는 아예 대꾸도 안 해버리고 경구는 포기하지 않은 채 주저리 사과를 계속하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었던지 아주머니가 그에게 마루에 앉기를 권했다. 그는 엉거주춤 마루에 앉으며 감사합니다 하고 벌건 얼굴로 인사했다. 아주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고 그는 처마 그늘 아래 마루에 앉아 예의 사과를 반복했다. 지혜의 여동생은 마루 끝에 앉아 이 희한한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다.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웬 아저씨가 마당에 들어섰다. 지혜의 여동생이 아빠 하고 달려나가 그의 품에 안겼다. 그러자 경구도 발딱 일어나 모자를 다시 쓰고 마당으로 내려가서 다시금 가슴을 쫙 편 후 씩씩하게 거수 경례를 했다. 그러한 와중에도 아빠 품에 안긴 지혜의 여동생이 그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짓는 것을 곁눈짓할 정도의 여유는 있었다. 아저씨의 눈이 커지면서 어리둥절해하자 여동생이 경구 대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이번에는 경구의 눈이 커졌다. 왜냐하면 그가 듣기에 전체적으로 요점 정리가 잘 되었기 때문이다. 지혜 방 앞에서 두서없이 주절거렸던 사과의 말을 비교적 자세하게 엿들었던 것 같고 앞뒤 상황도 비교적 잘 정돈했다. 게다가 은근히 경구 편까지 들어주었다. 언니가 남자친구의 진심을 몰라주고 사과를 받아주지 않아서 저 아저씨가 1시간 동안이나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는 참으로 기특하고도 전곡을 꿰뚫는 사견까지 곁들였다. 그러나 1시간까지는 아니고 30분 정도 된 듯 싶은데 여동생이 경구를 위한답시고 약간 오버를 해준 셈이었다. 순간 그 여동생이 학교에서 전체 수석이거나 적어도 우등생일 것이라고 믿어버렸다. 아저씨가 마루에 자리를 권했고 경구가 다시 주저주저 앉자 아주머니가 점심상을 마루로 내어왔다. 그가 제일 좋아하는 콩국수였다. 아저씨는 말 수가 없었지만 눈빛만으로도 카리스마가 대단할 것이라고 느꼈다. 아저씨가 지혜를 부르자 그녀는 군말 없이 방에서 나왔고 여동생이 경구 곁에 자리를 만들어주자 아주머니가 거기 앉으라는 눈치를 주었다. 지혜는 볼이 부은 얼굴로 마지못해 경구 곁에 다소곳이 앉았다. 경구 바로 옆에서 지혜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붙이지도 않았지만 숨겨놓은 애인을 들켜버린 요조숙녀처럼 사실은 그때까지도 그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아서였을 터이지만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시원한 콩국수를 먹어가며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양대학에 대해 질문하며 관심을 보이자 그는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고 곧 자신감도 회복했다. 최대한 정중하게 그러나 절도 있게 그리고 차분하게 질문에만 답했다. 어떤 질문이든 잠옷 조리 있게 말해보려고 애를 썼다. 질문하지 않은 것들은 비록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머릿속에 떠올랐어도 일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과묵한 사나이의 인상이 더 믿음을 준다는 것을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저급하고 시시콜콜한 말장난으로 숙녀를 무척이나 난처하게 만들었던 어제의 모습과는
정확하게 180도 다른 모습을 지혜에게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힐끗거리며 그를 훔쳐보는 그녀의 눈길 속에서도 어제와 너무나 다른 모습과 태도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재빨리 감지했다. 콩국수를 아주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는데 눈웃음을 하면서 한 그릇 더 먹으라는 아주머니 제안도 흔쾌히 받들어 그녀의 어머니를 흐뭇하게 해드렸다. 얼음물과 콩국수를 한꺼번에 목구멍으로 넘겨도 그의 가슴은 도무지 식을 줄을 몰랐다. 식사 중에 부부와 식구들 간에 오가는 얘기를 분석해보니 지혜의 아버지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완고한 성격은 맞는 것 같은데 직업이 교사는 아니었다. 이노 녀석이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그래도 절친한 녀석이고 그녀의 사촌이니까 경구는 너그러이 용서해 주기로 했다. 점심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는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져서 이제 지혜와 경구는 짧은 대화도 주고받았다. 식사가 끝나자 아저씨는 일터로 돌아가고 아주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지혜가 설거지 하겠다는 것을 아주머니와 여동생이 한사코 말렸다. 경구더러 함께 지혜의 방에 들어가서 얘기 나누라고 하며 사과까지 넣어주었다. 단 둘이서 지혜 방에서 여대생의 방에 생전 처음 들어가 보는 그는 무려 1시간 동안 마당에서 30분, 콩국수 2그릇 먹으면서 30분, 그 역경을 이겨낸 희열과 아름다운 지혜의 방에 초대된 환희에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오래 머무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에 아주 잠시 그녀 방에서 그녀가 깎아주는 사과를 먹으며 둘만의 얘기를 도란도란 나눴다. 20분 정도 후에 방을 나와 아주머니에게 정중한 작별의 인사를 드렸다. 여동생에게는 부드러운 윙크를 보내주었더니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부엌으로 도망쳐버렸다. 대문 앞까지 따라 나온 지혜의 따뜻한 배웅을 받았고 밝고 매혹적인 미소까지 작별 선물로 받았다. 경구는 기쁨과 행복이 번뜩이는 사소한 순간들이 찾으려고 노력만 한다면 일상의 생활 속에 널려 있다는 것을 그날 하루 동안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오후에 구름과 나에서 다시 만난 인호는 경구가 싱글벙글하면서 들려주는 얘기를 처음에는 믿지 않더니 큰아버지의 인상착의, 말투, 큰어머니의 인상 등에 대해 거의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을 듣고서야 입을 벌리고 다물지 못했다. 인호는 지혜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보기도 좀 거시기했다. 장호와 승용이도 전날에 비해 외모부터 확실하게 변해 있는 연실 빙글대기만 하는 경구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질투의 한숨을 내쉬었다. 방학이 금세 끝나버려 경구와 지혜는 다시 만나지 못한 채 각자의 학교가 있는 부산과 광주로 돌아갔다. 10월 말경 지혜가 강의실 밖에서 인호의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다. 교정 이곳저곳에 낙엽이 뒹굴고 있었다. 인호를 만난 지혜가 근처 나무 그늘 아래 벤치로 이끌었다. 그녀의 심상찮은 눈치를 살피며 의아해하고 있는 사이에 그녀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였는데 엽서 꾸러미였다. 이게 다 뭐냐? 뭐긴 잘 봐 누가 보낸 것인지. 화난 목소리였다. 인호가 엽서를 한 장 한 장 자세히 들여다보니 지난 2달간 경구가 지혜한테 보낸 연서였다. 누군가의 시를 모방한 것 같은 시구를 한자 한자 정성 들여 그것도 붓으로 궁서체로 적어보낸 것들이었다. 나원 참 하고 인호의 입에서 탄성인지 한숨인지가 터져나왔다. 9월 3일 지혜 오늘 뜻밖의 편지를 받았다오. 전혀 생소한 나를 알고 있다하오. 예쁜 글씨에 줄곧 수줍게 떠는 소녀의 모습이 지혜의 미모와 어우러져 있었다오. 지혜 당황한 마음은 무엇라 답해야 옳을지 몰라 그대의 도움을 구할까 하오. 지금 지혜의 심정은 분명 나의 그것과 흡사하리라. 지혜 지금 여기 어둠을 안으며 그대를 유혹하려 드는 이 불덩어리를 그대는 어찌하시려. 지혜의 방법으로 나도 자유로웠으면. 뜻을 잃은 발길은 망연히 밤이슬에 젖어버렸어. 9월 10일 지혜 조용히 까만 바다가 밀려올 때면 요즘 특히 더더욱 말을 잃고자 하더라. 비어있고자 깨어있고자 뿌리칠 수 없는 것에 대한 한 조각 그리움이 또 까맣게 밀려든다. 가슴을 조이면서 말이다. 이 밤 유난히도 바람이 차다. 그리고 이런 투의 엽서가 몇 장 더 있었다.
계약 후 매주 한 통씩 계속 보내고 있어서 창피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왜 봉투 없는 엽서냐고. 우리 과 주소로 보내니까 내가 받아 없애기도 전에 우리 과 학생들이 다 읽어버리고 과 전체에 소문이 다 나버려서 쪽팔려 미치겠다. 너 지금 웃고 있냐? 이 싸가지 없는 자식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내 생각을 얘기해봐. 아, 미안, 안 웃을게. 우리 찬찬히 생각 좀 해보자. 인호는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도 창피하고 환장할 노릇이었다. 어쩌자고 연애 편지를 공개적인 봉투도 없는 민낯 엽서로 보낸단 말인가. 지혜야,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인데 경구가 앞으로도 계속 이딴 식으로 보낼 것이 틀림없으니 앞으로는 봉투에 담아서 보내라고 회신하는 게 좋겠다. 그 녀석 참네. 내가 그러고 싶지만 내 글씨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군대 간 오빠한테도 창피해서 위문 편지 한 통을 못 보냈어. 지혜가 망설이면서 슬며시 펼쳐놓은 강의 노트를 보니 아니 이럴 수가. 깨알 같은 글씨만 가득했다. 너 졸업할 무렵에 교사 시험 볼 거 아니야? 선생님이 글씨를 이렇게 쓰면 어떡하려고 그래? 인호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고 지혜가 창피해하며 얼굴을 붉혔다. 그래도 용기를 가져. 경구가 널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이러한 사소한 약점은 무시할 것이다. 만일 너의 답장을 받은 후 글씨체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싫어진다면 더 이상 너에게 엽서 날리지도 않을 거 아니야? 인호는 방금 그가 한 말이 사촌 지혜에게 용기를 준 것인지 그녀의 약점을 놀려준 것인지 잠시 헷갈렸다. 아무튼 지혜는 한참을 말없이 고민했다. 벤치 앞에 놔둔구는 낙엽만 발로 냅다 걷어찼다. 갸름하고 예쁜 얼굴이 두 달 사이에 헬쑥해져서 보기에 짠했다. 한편으로는 그 싸가지 없는 경구의 겉모습 뒤에 매우 멋있는 사내가 숨어있다고 인호는 생각했다. 구 인호는 생애 처음으로 여자친구가 생겨서 넋이 그의 몸을 벗어나 정처 없이 날아다녔다. 주위 사람들의 모든 고민들과 고통들은 그의 것보다 덜한 것 같았고 그 누구의 기쁨과 행복보다 그의 것이 더 나아 보였다. 그래서 어쩌다 캠퍼스에서 지혜와 마주쳐도 서로 가벼운 안부 인사만 나누고 지나쳤기에 경구하고의 엽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어땠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인호가 경구를 만난 것은 겨울방학을 하고 나서 한참 후인 12월 말 진남관 앞 로터리 근처였다. 그때엔 인호뿐만 아니라 장호와 승용이도 각자의 첫사랑에 열중하고 있는 중이어서 겨울방학이 시작되어 여수에 내려와서도 한동안 함께 만나지 않았다. 맥 빠진 꼬락서니를 하고서 터벅터벅 걷고 있는 경구를 인호가 먼저 알아보았다. 어이 경구야, 오랜만이다. 근데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말 시키지 마. 혼자 있고 싶다. 아니 너답지 않게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인호는 그의 집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나 염려했다. 그래서 근처 카페에 무작정 그를 끌고 들어갔다. 인호가 자꾸 졸라대니 그는 침울한 표정으로 긴 한숨을 내쉬다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놀랍게도 지혜 때문이었다. 여름방학이 끝난 후 그는 해양대학교로 돌아갔다. 그런데 수업이 끝나거나 훈련이 끝나면 항상 지혜 생각이 났었다. 처음부터 사모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좋은 친구로 사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엽서를 보내는 것이었다. 왜 하필이면 엽서였는지, 왜 봉투에 넣어 보내지 않았는지 인호가 물어보자 편지를 받고도 지혜가 답장을 안 해버리면 내 마음은 아무도 모르는 채 사라져버리잖아. 봉투 없는 엽서를 보내면 지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은 보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그녀를 좋아하는 누군가가 지혜 곁에 있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어서. 처음에는 답장을 기다리지 않았었는데 엽서를 보내고 나서 며칠을 기다려도 회신이 없으니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것에도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또 보냈지. 또 회신 없어서 또 보내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속담이 있지만 난 딱 11번까지만 찍어보고 그래도 안 넘어가면 포기하려 했었어. 그런데 5번째 엽서를 보내고 나서 회신을 받았어. 편지지 2장에는 깨알 같은 글씨가 가득했어. 인호가 지혜한테 조언했던 대로 그녀는 10월 말에 회신했던 것이다. 인호는 지혜가 쓴 강의 노트가 떠올라 지혜의 편지를 받고 느꼈을 경구의 충격을 이해할 것 같았다. 그래서 지혜가 싫어졌구나. 글씨 때문에. 아니, 사범대학을 다니고 있으니 장차 교사가 될 것인데 지혜의 글씨체가 너무나 염려되더라. 지혜도 편지에 그런 마음과 걱정을 내비쳤고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펜글씨 교본과 붓글씨 교본으로 글씨 연습을 꾸준히 해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훈련하면 예쁜 글씨체를 익힐 수 있는지 요령을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대놓고 뭐라 했다가 지혜의 자존심을 건드릴까 두려워서 말을 못했어. 이 말에 인호는 그가 지혜를 이미 깊이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인호는 경구 말에 몸이 노곤해지는 솔직함을 느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 매주 편지를 주고받았어. 그때부터는 엽서가 아니라 편지지에 써서 봉투에 담아 보냈지. 그러면서 간간히 지금 내가 펭긋이 교본책을 사서 연습하고 있다고 슬쩍 언지를 주기도 했어. 아, 그랬구나. 그랬더니 지혜의 반응은? 아무런 반응 없었어. 펭긋이 교본에 대한 언급도 없고 편지 내용도 그전처럼 캠퍼스 생활, 날씨, 계절 뭐 그런 시시한 것들 뿐이었어. 그래서 나 혼자 생각해 보았어. 펭긋이 교본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직접 사러 가기가 창피한 것일까? 아니면 이미 샀지만 지금 연습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기 창피한 것일까?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크고 멋진 글자체로 편지를 보내와 나를 놀래주려고 그러는 것일까? 그런데 겨울방학 전 마지막 편지를 받았을 때에도 글씨체는 전혀 좋아지지 않은 채였어. 방학 후에 지혜를 만났어? 기영구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면서 침통해졌다. 얼굴도 붉어지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몰라 인호는 잠자코 기다렸다. 그는 한참을 망설인 끝에 끙 하는 신음소리를 내며 얘기를 계속했다. 크리스마스 전날에 만났어. 가을과 나에서. 반가운 인사와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나눴지. 내가 상상하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성숙되고 예뻐졌더라. 저녁 시간이 다 되어 헤어질 때가 되자 선물이라며 종이로 둘둘 말아 싼 것을 내밀었어. 풀어보니 내 목도리였어. 하얀색 털실로 짠. 인호의 눈길이 경구 목에 둘러져 있는 하얀색 털실 목도리에 꽂혀 잠시 머물렀다. 인호가 손가락으로 목도리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게 지혜가 선물한 것이냐? 응. 그럼 좋았겠네. 그런데 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 기영구는 후 하고 들릴 듯 말 듯 한숨을 내쉬었다. 잔뜩 흐트러진 낯빛으로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다. 그 다음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날에 우리는 또 만났어. 그리고 헤어질 무렵에 내가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집에 가서 풀어보라고 했어. 그때 카페 아가씨가 두 명의 청년에게 요염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더니 커피를 정중하게 내려놓았다. 돌아가면서 엉덩이를 유난히도 셀룩셀룩 흔들며 걸어서 인호는 잠시 지혜 문제를 잊고 희죽거렸다. 경구는 평소에 그답지 않게 그런 상황에서도 웃거나 농담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블랙커피를 좋아하는데 이 아가씨는 그들의 커피에 이미 설탕과 크림을 듬뿍 넣어 가져왔다. 하지만 인호는 불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어? 경구는 잠시 대답을 회피했다. 두 사람은 커피 마시는 취향이 비슷하다고 좀 전에 말했었다. 아가씨가 타온 커피는 커피 맛은 거의 없고 설탕과 크림 맛만 뒤범벅 되어 있어서 인호는 한 모금 마신 후 역겨워 내려놓아 버렸다. 그런데 경구는 뜨겁고 맛없는 커피를 계속 홀짝거리고 있었다. 인호의 눈에는 그가 커피 맛을 음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 불안에 따른 자학 행위처럼 보였다. 또다시 그 가슴 속에는 그때 왜 그딴 실수를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자괴감이 밀려들었던 것이다. 인호가 고개를 이동하여 그의 눈을 찾아 맞추었다. 젠장,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재촉하는 눈빛을 보내자 기영구는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다.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또다시 주저하듯이 주눅든 말을 토해냈다. 그 다음날 아침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지. 지혜한테서 전화가 왔어. 만나자고. 지혜가 나한테 먼저 전화하리라고는 기대한 적 없었으니까 의외였어. 크리스마스 아침부터 하루 종일 함께 데이트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구름과 나 앞으로 냅다 달려나갔어. 날씨가 흐리고 진눈깨비가 흩날렸지만 내 가슴은 뜨겁고 설레었어. 어느덧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대화를 억지로 해야 하는 듯이 그의 목소리는 쉬고 목이 메었다. 그는 두 손을 깍지 껴서 무릎 위에 모은 채 허리를 구부정하게 앞으로 숙였다. 문득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니 가는 눈살이 휘날리고 있었다.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구름과 나 앞에서 한참을 덜덜 떨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혜의 여동생이 나타나더라. 나를 아는 체하며 다가오더니 눈에 익은 포장된 뭔가를 나에게 주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 아버지가 어젯밤에 언니한테 화를 많이 내셨어요. 얼마나 못났으면 남자애한테 이따위 선물이나 받느냐 하시면서 당장 돌려주라고 야단치셨어요. 언니는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엄마 아빠 앞에서 자랑하며 풀었다가 그만.
언니가 그러는데 다시는 안 만날 거래요. 한 달 후 경구는 지혜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를 인호에게 보냈다. 그냥 넋두리였다. 짧은 미소 속에 흘러버린 지난 여름과 가을의 열정들이 침침한 공기 속에서 흐늘거렸다. 딱딱한 사랑의 노래는 허옇게 서리를 뒤집어 쓴 채 애처로운 리듬을 타고 떨고 있는데 미처 땅 붙이지 못한 엄지발가락이 허한 공간을 꼼지락거리며 걷는다. Somewhere my love, there will be songs to sing. 젊은 날의 고뇌는 인생을 살찌운다는데 속으로 타며 야위는 이내 몸은 그 어느 날에 풍성해지려는 도약이련가. 영양으로 살찌는 건가, 고통으로 부어오르는 건가. 긴 한숨으로 뽑아 올린 새빨간 추억이 금시로 엉겨버리는 안타까움이더라. 인호는 지혜 때문에 받은 시련의 심정이 담긴 그따위 편지를 왜 자기한테 보냈는지 의아했다. 아무래도 인호가 대신 지혜에게 전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경구 스타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인호는 끝내 그 편지를 지혜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4장 재회. 해밍웨이가 말했습니다. 노인은 희망과 자신감을 잃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외부의 운동권 사람들이 학생회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였다. 석봉과 외부 인사들과의 대화 분위기가 딱딱해지면서 지루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들 중에서 남장 여학생 한 명만 석봉의 말을 경청하며 뭔가 알겠다는 듯 머리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창문께로 가서 자갈마당 너머 바다를 바라보았다. 논쟁을 듣는 것이 씩씩훈둥해진 경구도 뒤따라 일어나 그녀 곁으로 다가갔다. 이름이 뭐예요? 숨어다니는 사람 이름은 알아서 뭐하게요? 그녀가 시들하게 대답하자 경구는 아차 싶었다. 남장을 하면 성격도 남자처럼 무뚝뚝해지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아, 미안해요. 그냥 한번 물어본 것뿐입니다. 괜찮아요. 영이라고 해요. 김영희. 아, 네. 나는 김철수입니다. 경구가 짓궂은 미소로 거짓 이름을 말하자 영희가 고개를 돌려 그의 가슴을 훑고 나서 그를 노려보았다. 또 아차 싶었다. 그의 근무복, 교내에서 입는 제복에는 명찰이 달려있으니 장난하는 줄 곧바로 들켜버리는 것이다. 그가 멋쓰게져서 떨떠름한 얼굴로 사과했다. 왜 화난 표정을 짓고 그래요? 설마 영희가 그쪽 본명? 그래서 나도 그냥 철수라고 한 건데 미안해요. 여학생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돌려 다시 창밖을 내다봤다. 어느 학교에 다녀요? 부산교대예요. 아, 졸업하면 선생님이 되는데 데모해도 괜찮아요? 경구는 굳은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이번에는 장난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했기 때문에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를 향한 애잔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영희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먼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지만 경구의 말을 듣고 밝은 미소를 떠올렸다.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유롭고 민주화된 사회는 지금의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장래에 만나게 될 저의 제자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믿거든요. 그래도 혹시 교사 임용의 불이익이라도 받으면 어떡하려고. 제 신념을 자유롭게 얘기한다 해서 누군가가 저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하면 싸워야지요. 대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할 건가요? 그거야 그런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리 조심해야죠.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영희는 다시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눈을 가르스름하게 뜨더니 말했다. 미리 조심한다고요? 미리 알아서 기는 것이 아니고요? 초롱기가 역력한 어조였다. 그녀가 갑자기 고개를 뒤로 젖히며 호호호 하고 크게 웃자 경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얼핏 그보다 어려 보이는데 사내가 여자에게 제대로 한 방 얻어 터진 것이다. 그녀가 그의 약점을 제대로 그리고 깊숙이 찔러버렸던 것이다. 테이블 앞에 앉아서 무언가 열심히 토론 중이던 그녀의 일행들과 석봉이 잠시 말을 멈추고 일제히 경구와 영희 쪽으로 시선을 모았다. 고향이 어디세요? 말투가 전라도인 듯한데 영희가 그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는 듯 얼른 화제를 바꿨다. 아, 네, 여수입니다. 여수? 그녀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제가 좋아하는 선배 중에 여수 사람이 있는데 부산대에 다니고 있어요. 올해 졸업반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여수는 작은 도시니까 알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서지혜. 네? 이번에는 경구가 깜짝 놀랐다. 내가 알고 있는 서지혜라는 여학생은 전남대에 다니는데. 아, 그럼 맞을 거예요. 전남대 다니다 2학년 때 부산대로 편입했거든요. 잘 아는 사이세요? 영희의 눈빛에 인연의 끈이 닿았다는 반가움이 어렸다. 그녀에게 그가 관심을 보였듯이 그녀도 그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일까? 그러나 경구는 지혜가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과 운동권 학생이라는 사실에 더욱 놀랐다. 벌써 2년 이상 소식 왕래가 없었고 인호도 방위 복무 마친 후 1년 전에 호주로 영어 연수를 다녀오겠다며 떠나더니 아예 그곳에 눌러 앉아 버린 상태여서 그동안 지혜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못했었다. 한때 내가 좋아했었어요. 내가 큰 실수를 저질러서 그만 헤어져 버렸지요. 지혜 연락처 아시면 저에게. 그런데 영희는 딱한 낯빛으로 대답했다. 지혜 선배에게 물어볼게요. 그녀가 다시 고개를 돌려 먼 바다를 쳐다보자 경구는 그만 민망해져서 어깨를 으쓱하고는 자갈마당에서 돌 팔매질을 하고 있는 후배들을 내려다보았다. 6월 초에 경구가 부산대 영어교육학과로 지혜에게 편지를 띄웠다. 그리고 일주일 후 토요일 오전 해양대 면회실에 지혜가 나타났다. 방파제를 나란히 걸어 나가면서 경구는 지혜를 흘끔흘끔 쳐다보았다. 2년 반의 공백 기간 동안 무언가가 그녀를 그보다 몇 단계나 성숙하게 만들었다고 느꼈다. 지혜를 따라 중앙동에서 버스를 갈아탄 후 부산대 후문 근처에서 내렸다. 가난한 대학생들이 우글거리는 허름한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었다. 지혜는 그다지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태도와 얼굴 표정에서 그녀가 경구만큼이나 들떠있고 반가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초여름의 오후는 제법 길었다. 두 사람은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손을 맞잡고 부산대 교정 이곳저곳을 거닐었다. 경구가 편지에서 2년 전 선물했던 편습자 교본에 대해 사과했었지만 지혜는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 그의 편지를 받고 해양대학에 찾아갔을 때 지혜는 이미 경구를 용서해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운동권에 깊숙이 관여하지 않았다. 데모 현장에도 나가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했다. 수배를 받고 숨어 다니는 학생들에게 도피처를 제공했다고 한다. 교정에 어스름이 깔리자 두 사람은 앉아 쉴 만한 벤치를 찾았다. 그러나 눈에 띄는 벤치는 이미 캠퍼스 커플들이 점령해 버린 뒤였다. 경구는 한올 수 없다는 듯 잔디밭에 들어가 앉았다. 지혜도 그의 옆에 와 나부시 앉았다. 두 발을 쭉 뻗고 나란히 앉자마자 지혜가 그녀의 머리를 경구의 어깨에 살포시 얹었다. 그런 따스하고 향기로운 그녀의 속살 냄새를 느꼈다. 멀지 않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기타를 치며 귀에 익은 노래를 불렀다. 지혜가 낮게 콧노래로 따라서 흥얼거렸다. 안개비가 하얗게 내리던 밤, 금음인지 별들만 총총히 박힌 밤하늘을 지혜가 올려다보았다. 경구는 고개를 돌려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지혜가 스르르 눈을 감았다. 그는 갑자기 온몸이 굳어지며 뜨거운 전류 같은 것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면서 그의 입술을 그녀의 입술에 살짝 대었다가 얼른 떼었다. 그러자 그녀의 온몸이 순간 움찔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그는 숨을 옥죄어 그녀의 표정을 살폈지만 희미한 별빛만으로는 그녀의 표정이 어떠한지 알 수가 없었다. 지혜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밤이 더 깊어지자 풀벌레 소리가 요란했고 모기들이 달려들었다. 두 사람은 주섬주섬 잔디밭에서 일어나 다시 후문 밖으로 나왔다. 지혜의 자취방은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가는 길에 구멍가게에 들려 소주 한 병과 과자 2봉지를 샀다. 자취방의 환한 불빛 아래에 앉아 경구는 다시금 지혜의 표정을 살폈다. 그의 느닷없는 키스에 그녀가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지혜가 냉장고에서 마른 반찬과 유자차를 꺼냈다. 운동하는 애들은 술을 잘 마신다고 하던데 너는 안 마셔? 혼자 마시기 어색하여 소주를 한 입에 털어놓고 지혜에게 잔을 권했다. 다 그러는 것은 아니야. 그리고 난 술을 한 잔만 해도 단박에 어지럼증이 와서 입에 대지도 않아. 지혜는 건네진 빈 술잔에 소주를 채운 후 다시 경구에게 주었다. 소주잔과 찻잔이 허공에서 쨍하고 부딪혔다. 경구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나 여기서 자고 가도 돼?
시간이 너무 늦어서 학교 기숙사까지 가기에는 괜찮아, 자고 가. 지혜가 의외로 선선하게 승낙하자 오히려 경구가 움찔했다. 정말? 놀랐지만 기쁜 기색이 역력한 눈으로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지혜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 경구의 창자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했다. 심장이 기쁨을 아는지 거칠게 뛰놀기 시작했다. 기대와 갈증으로 은근히 침을 삼켰다. 지갑을 챙기던 지혜가 잠깐만 기다려라 이르며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문 밖에서 서성거리던 어둠이 늦은 밤거리를 쏜살같이 내빼는 오토바이 소음과 함께 파도처럼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의 가슴 속에서 시끄러운 소음과 야릇한 파문이 일었다. 혹시 지혜가 나 혼자 이 방에 자도록 내버려 두고 근처 친구 집에 자러 간 건 아닐까? 경구는 지혜를 기다리면서 조바심을 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에게는 한없이 더디기만 했다. 그가 긴장된 눈으로 방 안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는데 경쾌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이윽고 문이 열렸다. 선선한 바람이 그녀 뒤를 따라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소주 2병과 안주거리가 될 만한 마른 반찬이 들려 있었다. 경구가 벌떡 일어나 소주를 건네받으며 넌 안 마신다면서 왜 또 사왔어? 하고 나무라는 투로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기다림 끝에 오는 반감과 설렘이 잔뜩 묻어 있었다. 한 병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 너는 곧 졸업하면 뱃사람이 될 것이고 마도로스 하면 술 아니더냐? 호호호. 어허, 뱃사람들이 다 모주망태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편견이다. 직업으로 본다면야 회사의 영업맨들이 더 많이 마실걸? 그리고 난 이미 많이 마셨어. 이제 싫다. 지혜가 경구를 자리에 억지로 앉히고는 병마개를 땄다. 입가에 가느다란 웃음을 한번 짓고는 빈잔에 거푸술을 따르는 그녀를 그는 멀뚱히 쳐다보았다. 그녀가 소주로 가득 찬 잔을 내밀었다. 그래도 오늘은 더 마셔. 너 내가 따라주는 이 잔 거부하는 거냐? 그녀가 내비치는 어떤 다정하면서도 단호한 분위기에 눌려 그는 그래 마실게 헤헤헤 하고 얼굴 가득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웃음을 띤 채 서둘러 말했다. 그가 잔을 꺾고 밥상에 내려놓자 단숨에 마셔. 원샷 몰라? 그래 알았어 원샷 헤헤헤. 그러고선 술잔을 받아 연거푸 들이켰다. 그녀는 말괄량이 같은 웃음을 띠며 마른 반찬을 젓가락으로 집어서 그의 입에 넣어주었다. 혼자서 3병의 소주를 억지로 다 비운 경구는 어릿어릿한 취기를 느끼더니 한순간 스르르 쓰러져 잠들어 버렸다. 지혜는 그의 머리에 베개를 받쳐주었다. 잠시 후 고즈넉해지는 그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흔들리는 눈으로 물끄러미 그를 내려다보았다. 지혜에게는 사랑하고 있는 복학생 선배가 있다. 법대에 다니지만 고시 공부는 않고 운동권 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다 지혜의 눈에 띄었다. 그는 말수가 적고 후배 학우들의 정의감과 울분에 사로잡혀 쏟아내는 말들을 항상 우수에 젖은 눈으로 경청하곤 했다. 그런데 그 선배는 그녀에게는 관심이 없고 다른 신입생에게 빠져있다. 그녀는 짝사랑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다. 여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보다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 그리고 성격 좋은 남자와 결혼해야 행복하단다. 이튿날 아침 아직 술과 잠이 덜 깨 흐리멍덩한 경구 눈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지혜의 모습이 들어왔다. 머리가 띵했다. 전날 밤 그녀가 따라주는 술을 넙죽넙죽 받아 마시다 어느 순간에 필름이 끊긴 것인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방에서 함께 밤을 새웠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무한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행복감에 젖어 그녀의 부지런한 몸놀림을 지그시 감상했다. 경구가 일어난 기척을 알아챈 지혜가 일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눈을 함초롬이 뜨고 미소를 머금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여자의 눈빛에는 신뢰가, 남자의 눈빛에는 사랑이 잔뜩 어렸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서면으로 나갔다. 그녀는 그의 팔짱을 끼고 거리를 쏘다녔다. 나에게도 애인 있어요 라고 소리치고 다니듯이. 지혜를 다시 자취방까지 바래다준 경구는 학교 기숙사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학교로 연결된 방파제를 걸으면서 몇 번이고 흥얼거렸다. 안개비가 하얗게 내리던 밤, 그대 사는 작은 섬으로 나를 이끌던 날부터
거짓말같이 해양대학 교정에는 저녁 안개가 조용히 퍼지고 있었다. 안개비가 하얗게 내리던 밤 그대 사는 작은 섬으로 나를 이끌던 날부터 제3부 의로운 나침반 1장 태풍 하이엔. 바스콘셀로스가 말했습니다. 남의 것을 훔쳤으니 도둑질이지, 그렇지?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모두 하느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꽃도 모두 하느님 것이잖아요. 2013년 11월 5일 밤, 송 회장은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마닐라로 들어갔다. 이번이 두 번째 출장이다. 3년 전에 지혜의 제안으로 교민사업가 정석봉에게 시장 조사를 맡겨 이제는 어떻게 필리핀 시장에 접근해야 하는지 감을 잡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보슬보슬 내리는 이슬비 속에서 송 회장이 물었다. 11월부터는 건기철이 시작된다더니 아직도 우기철인가 보지요? 네, 그러게요. 석봉이 반색하며 송 회장의 가방을 받아들였다. 두 사내는 지난번에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얼굴로 서로를 반겼다. 송 회장에게 있어서 석봉은 냉철하고 믿음직스럽다. 석봉에게 있어서 송 회장은 까다롭지 않게 대할 수 있어 편안하고 포근하다. 송 회장이 나이나 재산을 앞세워 거들먹거리지 않기 때문이다. 엘니뇨다 뭐다 해서 기후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형 태풍이 접근하고 있어서 그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고 있고요. 어서 차에 타십시오.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중에 송 회장이 물었다. 대형 태풍이 접근하고 있어요? 네, 며칠 전에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했는데 그 전부터 굉장히 넓은 해상에 걸쳐 저기압이 형성되었었거든요. 이 나라 사람들은 요란다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국제적인 명칭은 하이엔이라고 하네요. 태풍으로 발전한 후에도 워낙 서서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수분을 흡수하고 있나 봅니다. 지금도 벌써 3등급이나 됩니다. 송 회장은 석봉이 해기사 출신이라는 사실을 지혜와 경구에게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언급하는 해상이라는 단어에 신뢰감을 느꼈다. 3등급이라면 어느 정도입니까? 8년 전에 미국 뉴올리언스 일대에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 카트리나가 3등급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하이엔이 필리핀을 강타해도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더 커지고 있어요. 호텔에서 짐을 풀고 난 후 두 사람은 잠시 다음날 일정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이튿날 창밖을 내다보니 밤새 내리던 비는 어느덧 소나기로 변해 있었다. 호텔로 찾아온 석봉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송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비가 많이 내려 오늘 미팅은 취소되었습니다. 도로가 침수되어 차량 이동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의 비에 도로가 침수되나요? 네, 시내의 하수도 곳곳이 쓰레기 더미로 막혀 있거든요. 지금 이 정도의 소나기에도 막힌 부분의 하수도 물이 도로로 역류합니다. 그나저나 태풍은 필리핀에 상륙했나요? 아주 가깝지만 아직도 천천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재 4등급으로 더 커졌습니다. 4등급이라면? 송 회장이 궁금한 기색으로 석봉을 쳐다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오 태풍이 4등급이었습니다. 사라오 태풍. 송 회장이 몸을 들썩할 정도로 깜짝 놀라자 석봉도 덩달아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회장님, 왜 그렇게 놀라세요? 송 회장은 자신이 석봉 앞에서 오버했나 싶은 생각에 얼른 자세를 고쳐 앉고 목소리를 가라앉혔다. 아니요. 사라오 태풍급이라면 대비를 단단히 해야 할 텐데. 그러게요. 아직 상륙하지 않았으니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정부에서는 그다지 심각하게 대비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현재 기상예보에 의하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필리핀 중부 지역으로 상륙할 것이라고 해요. 그 시간이면 그 지역의 만조입니다. 자칫 해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 마을 주민들을 모두 더 높은 지대로 대피시켜야 합니다. 강제로라도. 그런데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조심하라, 알아서 대피하라는 말만 하고 있어요. 그때 휴대폰 벨이 울렸다.
석봉은 급히 서명해 줘야 할 수표가 있어서 사무실로 돌아가야겠다고 했다. 송 회장 들어 쉬고 계시다 나중에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모시러 오겠다고 말하곤 서둘러 자리를 떴다. 비바람은 더욱 거셌고 호텔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문을 열 때마다 무시무시한 바람소리가 로비 안에 흐르는 음악소리를 삼켜버렸다. 공식적으로 8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었던 사라오 태풍.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망자와 실종자들이 발생했다지 않던가. 만조. 송 회장은 혼자 중얼거리면서 54년 전 과거의 기억 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갔다.